터키 경제 지금 어떻습니까? 개판이야 정말로. 근데 거기다 대고 갑자기 에르도안이 경제 안 좋아 죽겠는데 이 위대한 튀르키예 용사 전사들이 왜 시불의 칠면조 같은 세대가리로 불려야 돼? 국민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경제는 안 살리고 뻘짓한 거야 지금 뻘짓. 최근에 터키가 국가 이름을 공식적으로 튀르키예로 바꿨다고 합니다. 근데요, 처음부터 튀르키예였어요. 대한민국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코리아라고 하죠. 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뭐 아니면 사우스 코리아,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저거를 대한민국으로 바꾼 겁니다. 터키가요. 요런 거로 바꾼 느낌이야 지금. 이미 터키 사람들은 진작부터 터키어로, 튀르키예어로 자기들 나라를 튀르키예라고 불러왔는데 전 세계적으로 영어로는 터키로 불리던 거죠.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안 부르듯 말이죠. 근데 구지구태여 이제 그걸 튀르키예로 바꾼 겁니다 지금. 왜 그랬을까요? 구지구태여 결국 왜? 하필 이유를 얘기를 해. 이 양반이 이 양반이 이유를 얘기를 하셔. 왜 우리 터키가 칠면조 따위처럼 비겁한 새새끼처럼 세대가리 취급을 받아야 되냐고. 기분 나쁘다 이 말이요. 실제로 제가 알아보니까 스페인어로, 프랑스어로, 다른 나라 언어들로 비속어로 쓰이는 새가 칠면조인 건 사실이었습니다. 조롱의 세대가리 칠면조로 불리는 거 싫다 이 말이요. 근데 지금 영어로 터키가 터키 아닙니까? 정말 영어로 철자까지 똑같아요. 칠면조도 영어로 터키야. 철자가 이래. 내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동의하시는 분, 코리아나 사우스 코리아로 불리는 거를 지금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 원하는 분 계세요? 대한민국에? 자, 원한다고 쳐. 그래, 바꿨어. 바꾸면 우리나라에 좋아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몰라. 모른다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 사우스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 조차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으로 바꾸면은 저 나라는 또 어디냐? 그래서 그럴 거란 말이야. 이게 국가를 원래 다른 나라들이 불러오던 거를 갑자기 바꾼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그 국가의 이미지, 그 국가의 홍보, 그 국가의 인지도 면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좋은 게 아니라고. 튀르키예의 기존 그 다른 나라와 거래하던 기업들, 아니면 국가와 국가 간의 행정비용, 국가 명칭이 바뀌어서 생기는 혼란의 인지도 하나까지 이런 걸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정말로. 지금 이 터키를 튀르키예로 이름을 바꾼 이러한 정책을 누가 추진했다? 터키의 대통령 인 에르도안이 추진했다. 지금 이 에르도안이라는 사람이 2003년부터 현재 2022년까지니까 총 20년 가까이를 해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터키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에르도안이 정치인으로서 이제 이 터키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생뚱맞게 나라 이름을 바꾸고 앉아있어요. 지금 터키 경제 지금 어떻습니까? 개판이야 정말로. 근데 거기다 대고 갑자기 에르도안이 경제 안 좋아 죽겠는데 이 위대한 튀르키예 용사 전사들이 왜 시불의 칠면조 같은 세대가리로 불려야 돼? 국민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경제는 안 살리고 뻘짓한 거야 지금. 뻘짓. 경제를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국민들이 지금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터키라는 그 나라의 명칭을 튀르키예로 바꾼 거는 터키 국민들, 튀르키예 국민들의 기분만 좋아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어요. 터키가 위대한 그 튀르키예 용사니까 튀르키예로 불려가지고 우리가 터키가 터키로 불릴 때보다 튀르키예로 불리니까 더 용사 같아, 전사 같아, 용감해 보여. 이런 느낌이 지금 드시는 분들 있어요? 없잖아. 뭐냐고 도대체 이게.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어 진짜로. 대한민국도 국뽕에 빠져서 국민들 기분만 좋아지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거에 부질없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대한민국 관련해서도 국뽕에 빠져서 구라를 쳐서라도 자위질만 하면 국민들 기분만 좋아지고 경제가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에르도안의 지지율이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좋아지려고 자기 표파리 지지율 끌어모으려고 저 짓을 한 거야 지금. 그게 지금 뭐 좋다고 지금 수많은 인간들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유튜버들이나 연예인이나 뭐 그런 인플루엔서들이 터키라고 부르기만 하면 왜 터키를 튀르키예로 안 부르냐고요? 이러고 있어 지금. 터키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저런 에르도안의 정치질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물론 뭐 나라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바꿔서 불러주긴 해야겠지만 그 바뀐 거를 굉장히 뭐 좋은 것처럼 평가해줘서는 안 된다는 거. 지금 에르도안은 경제정책을 인위적으로 정말 거꾸로 개판친 사람이에요. 금리를 올려야 할 때 오히려 쳐내린 사람입니다. 리라와 같이 개떡락의 원흉이에요 에르도안은. 2021년에 기준금리가 몇이었냐면 터키가 19%였어. 19%. 근데 이거를 2021년 12월에 갑자기 금리를 14%로 낮춥니다. 지금 대한민국 금리 미국 따라가려고 난리 난 거 아시죠? 근데 오히려 지금 금리를 올리기는커녕 내렸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경제적인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리라와 개떡락한 거 아시죠? 현재 리라화가 2018년만 해도 1달러에 7원에서 8원이었어요. 지금 18원입니다. 7원에서 8원 하던 게 18원 됐어요. 달러당 지금 2.2배 정도 오른 거예요. 2.2배 정도 박살난 거야. 리라화의 가치가. 이게 뭔 말이냐면 오늘 기준환율 몇이야 우리나라? 1300
1343원이네요. 1350원이라고 칩시다. 1달러에 1350원인 원화의 가치가 2700원이 넘었단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리라화 가치가 박살난 거예요 지금. 터키가 2021년 5월 대비 물가 몇 올랐을까? 73.5% 올랐습니다. 1000원 하던 게 1735원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2022년 1월 터키 여론조사 메트로폴에서 발표한 거를 보면요, 에르도안 지지율이 37.9%였어요. 개떡락한 거지. 근데 최근에 6월에 오릅니다. 꽤 올라요? 왜? 국가의 이름을 터키에서 튀르키예로 바꿨거든요. 내가 그래서 지금 저 이름 바꾼 게 짜증난다는 거야 지금. 경제는 지금 개박살나고 있는데 그 외에 지금 경제를 살릴 길은 만들어 놓지도 않고서 지금 대통령이 계속 국뽕이나 팔아서 국민들한테 지지율이나 빨아먹을 생각으로 포퓰리즘이나 하고 앉아있고, 금리를 왜 또 못 올렸냐면 에르도안이 이미 올릴 만치 올린 겁니다. 이미 금리가 19%인데 그럼 저 금리가 19%였던 거를 빨리 낮추기 위해서 경제를 정상화로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19%도 어디까지 올리려고?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은 저 19% 40%로 올릴 거야? 저걸 어디까지 또 금리를 올릴 건데. 그럴 바에는 이런 거죠 에르도안이. 국민 여러분, 어차피 리라와 폭락해요. 수많은 서구 유럽 국가들과 미국이 우리 잘 나가고 점점 발전하고 있는 터키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 터키를 괴롭힌다고 뻥카치고, 어차피 리라와는 폭락할 수밖에 없다고 뻥카치고 전부 다 지타단하고, 어차피 떡락할 리라와의 가치 이거 금리 올려봤자 지금 대출 받아 놓으신 분들 더 힘들어지시는 거잖아요. 그냥 내리겠습니다 하고 내린 거예요. 전 세계 국민들이 지금 개돼지 취급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 정치꾼한테도 속으면 안 된다고 내가 얘기하는데 남의 나라 정치꾼한테까지 속아주고 앉아있어. 내가 터키 살았으면, 물론 내가 터키 살았으면 지금 뒤졌을 거야. 지금 터키로 당장 달려가서 지금 에르도안 저 인간 지금 제대로 경제는 안 살리고 나라 이름이나 바꾸고 앉아있다고 지금 따져야 될 판이요. 근데 지금 대박인 게 뭐냐면, 아까 뭐라고 했어? 금리가 19%였던 거 14%로 낮춰가지고 리라화가 개떡락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수많은 서유럽 국가들과 미국 같은 나라들이 우리 터키가 너무 잘 되어가고 발전하는 게 못마땅하고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를 조지는 거다, 제재를 하고. 근데 그걸 터키 국민들이 또 오프콜스를 하는 겁니다. 터키 국민들도 정말로 미국과 유럽연합 같은 국가들이 우리 터키가 너무 잘 나가서 전 세계가 놀라는 터키라서 지금 제재를 하고 견제를 한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국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런 게 먹히거든요. 지금 실제로 터키가 제재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러시아 무기 사오고요, 그리고 시리아, 바로 터키 밑에 시리아 있죠? 여기서 군사작전 자기들 멋대로 좀 대놓고 마음대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유럽에 있는 국가들하고 미국이 터키를 견제하고 제재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터키 입장에서는 또 이런 할 말이 있는 거야.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시불에 우리가 러시아한테 무기 사고 필요한 곳에서 군사작전하고 우리 터키의 지역 안보를 위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의 자주국방을 위해서 당연한 건데,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재를 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터키 사람들 안에는 지금 마인드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반서방, 반미 같은 게 좀 있어요. 과거에는 냉전 때 1945년 이후에 소련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당연히 소련이란 국가가 똑같았지 터키도. 그러니까 나토에 가입도 했고 미국과의 관계도 계속해서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미국의 전략 핵무기가 터키에 배치까지 됐었어. 근데 이젠 소련이 없네요. 러시아요. 그리고 터키는 지금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탄생된 러시아라는 국가를 위협적인 국가라기보단 협력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을 좀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터키가 아니라 에르도안이요. 에르도안은 러시아를 협력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토에 속해 있는 터키가 계속해서 러시아랑 가까워지는 건 굉장히 모양새가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이랑 유럽 국가들도 터키라는 국가를 제재를 하는 거죠. 터키 내부에서는 국뽕, 자기 나라가 전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터키 국민들 사이에 많아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제재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에르도안은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너무 잘 나가서 쟤네가 제재하는 거라고. 초강대국이 될까봐 일부러 막는 거라고. 이게 먹히는 겁니다 지금. 터키 국민들이 볼 때 우리가 과거 위대한 오스만 제국의 후예들인데 지금 뭐 러시아가 무서워서, 미국이 무서워서, 이런 강대국들이 왜 무서워서 우리가 싸바싸바만 하면서 살아야 돼? 이런 자극적인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오지게 많은, 우리가 왜 중국한테, 우리가 왜 러시아한테, 우리가 왜 일본한테, 우리가 왜 미국한테 굽신거리면서 살아야 되냐면서 다 쌩까 버려도 상관없고 우리는 자주국방도 가능하고 수출 다 말아먹어도 경제의 대국이다라고 착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국뽕에 빠지면 안 돼요. 지 나라가 잘 되는 거를 오히려 막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거에서 빠져나오게 노력해야 돼요. 자, 어찌되었든 터키는 지금 러시아랑 미국 사이에서 에르도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미국도 우리 터키를 사로잡으려고 계속해서 터키는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 미국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언론에서. 근데 한편으로 푸틴도 에르도안 만나서 진짜 형제 씨부레 그냥 거의 뭐 그냥 50년 만에 만나는 이산가족 상봉하듯이 막 만난단 말이야. 푸틴이 지금 에르도안 만날 때 이제 그런 거를 보여주면서 에르도안은 지금 봐봐 지금 우리 터키
터키를 지금 얼마나 미국도 원하고 러시아도 원하고 얼마나 강력한 국가라고 생각을 하면 저러겠느냐. 지금 유럽연합을 가입을 시도해왔죠, 터키가. 우크라이나는 지금 뭐 가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터키는 계속해서 퇴짜를 맞아왔어요. 왜? 터키는 유럽연합이 원하는 요구사항, 예컨대 인권 문제. 제가 아까 말했죠. 간다요가 터키에 지금 있었으면 이미 깜빵에 처박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지금 인권 문제, 언론 자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지금 에르도안이 독재하는 상태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에르도안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에르도안이 합법적인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은 맞지만 선출이 된 다음에 지금 선관이라던가 법원이라던가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자기 입김으로 쥐락펴락하는 그 영향력이 있단 말이야. 삼권 분립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터키는 지금 모든 국민들이 법 앞에 평등하지 않아. 터키가 지금 이런 거를 유럽연합 EU는 터키에게 고치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 안 고치면 못 받아준다면서. 에르도안은 지금 얘기하지. 우리 다 고쳤어, 받아줘. 유럽연합은 고치긴 뭘 고쳐 니네가. 안 고치고 계속 받아달라고 하는 거야, 터키가. 그럼 유럽연합이 터키를 계속해서 안 받아줄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에르도안은 지금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 얘기에 따르면 유럽연합에 가입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가입 신청은 계속합니다. 가입 신청할 때마다 떨어질 걸 알아. 이 사람도 떨어질 때마다 얘기하는 거지. 봐봐라, 터키, 튀르키예의 국민들이요, 유럽연합이 지금 의도적으로 우리 터키를 견제하고 괴롭히고 터키의 발전을 두려워하고 있어서 유럽연합도 일부러 우리를 안 받아주는 거다. 이런 뻥카를 치는 거예요. 에르도안이 국민들한테 선동을 하고 포퓰리즘을 할 수 있는 상황, 실제로 그 상황이 만들어지긴 했지 않습니까? EU가 안 받아줬잖아요. 그 발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언론에서. 그걸 그대로 이용합니다, 에르도안은. 터키는 정리하면 유럽연합 가입을 안 될 거 알면서도 일부러 계속 집어넣고 떨어진 거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지금 터키 경제가 개박살났고 아까 리라화가 2배가 넘게 올랐다고 했습니다. 2년 전에 비교해서. 근데 이 에르도안이 어떻게 집권을 하고 있겠어요, 지금. 이 양반이 집권이 가능하려면 강력한 포퓰리즘과 선동과 구실과 명분이 필요한 거야, 지금. 정치꾼으로 최고야, 진짜. 정치꾼으로서. 터키라는 이름도 진짜 기분이 나쁠 거면 이미 50년 전에 기분 나빠지고 이제 와서 난립니까? 왜 2022년에 와서 터키를 튀르키예로 바꾸냐 이 말이요. 왜 이제 와서. 금리를 낮춰가지고 리라화가 2배 이상 오른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이 시점에 왜 바꿨냐는 거죠. 왜? 2021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리라화가 떡락을 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기 한 2달 전이죠. 뭐 틀림이 없어요. 터키 국민들이 원하시면 당연히 튀르키예로 불러야 되는 거는 틀림이 없고 당연히 그게 맞기는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에르도안의 개수작질이라는 별명, 어떤 별칭, 그것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다는 거. 에르도안이 아니라 정상적인 터키의 그 민주정부가, 정상적인 정부가 만약에 튀르키예로 바꿨으면은 당연히 그런 별칭이 안 붙겠죠. 근데 지금 터키가 튀르키예로 바뀐 거는 에르도안이 정치꾼으로서 자기의 지지율이 떡락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바꾼 이름이다라고 지금 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그래서 간다요도 지금 터키가 튀르키예로 이름이 바뀐 게 터키가 싫다는 게 아니라 이 양반이 바꾼 그 이유, 본질적인 이유, 그것 때문에 좀 못마땅한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틈만 나면 뭐 주권 드립 치시는 분들이 있어. 자국의 주권으로 바꿨는데 왜 안 따라주냐는 거야. 터키로 안 부르고 튀르키예로 당연히 불러야지. 이 나라가 자기네 주권으로 이름을 바꿨으니까요. 지금 터키가 튀르키예로 이름을 바꾼 거는요, 핵심이 주권부터 나올 이슈가 아니에요. 에르도안이 왜 바꿨는지가 더 중요한 이슈입니다. 지금 터키가 튀르키예로 이름이 바뀐 거에 본질이 뭔지를 우리는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이 뭔지도 아무것도 얘기 안 하면서 그냥 러시아는 쓰레기임 끝! 그런 거랑 지금 뭐가 달라요, 지금. 우크라이나 불쌍하지, 안타깝지. 러시아는 나빠 보이죠? 나쁘고 실제로. 그럼 끝이냐는 거예요. 본질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돈을 들이고 가장 고급 자재로 가장 크게 지은 아방궁, 터키의 에르도안의 대통령궁입니다.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도대체. 에르도안이 지었어요, 앙카라에다가. 그래놓고 이 나라 이름만 바꾸고. 왜 터키가 튀르키예로 바뀌었는가, 이거를 우리는 아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 저렇게 경제가 박살났는데 터키에서 어떻게 대통령을 지금 2003년부터 현재 2022년까지 터키의 총리와 대통령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도대체 어떻게 저거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에르도안은 진짜 펀드 매니저였으면 지금 아마 빌 게이츠만큼 재산이 많았을 겁니다. 정말 타이밍의 귀재예요. 단타의 신이야. 단타의 신. 국민들의 기분 좋아할 거를 잘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좋은 걸 건수 잡아서 뻥뻥 잘 터뜨려줘요. 에르도안 집권의 원천은요, 터키 국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국뽕 덕분입니다. 터키의 국뽕. 이게 뭔 소리냐? 이래서 내가 간다요가 국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야. 뭐 자꾸 이제 토달면서 나한테 국뽕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나요? 이제 이러는 분들 있어요. 그럼 그런 나라가
나가서 살아. 나는 대한민국이란 나의 조국이 좋은 나라가 되고 발전적인 나라가 되길 바래가지고 이런 활동하는 거지. 정치꾼이라는 인간들이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나아지게는 안 하고 국뽕만 가지고 지금 연병하는 나라가 되면 안 되잖아요.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국뽕이랑 똑같이 인지하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자부심이랑 어떻게 국뽕이 똑같습니까? 없는 팩트 만들어가지고 가라로 개구라 쳐가지고 자부심 느끼는 게 그게 자부심이에요? 그건 자부심이 아니요. 있는 거로 정말 자부심을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얼마나 에르도안이 그동안 터키 국민들에게 선동을 하고 국뽕을 팔아 먹어왔을까? 2003년부터 2022년까지 20년을 해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걸 이해하려면요, 우선 이렇게 다 작살날 뻔했던 터키의 역사를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 지도가 뭐냐? 터키는 원래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오스만 제국이 박살난 이후에 여기 지금 보이시죠? 저거만 남을 예정이었어요. 근데 아니네요. 지금 이 아나톨리아 반도 전체를 지금 다 먹고 있습니다. 터키가. 그죠? 오스만 제국 개쩔었어요. 오스만 튀르크, 오스만 튀르키예, 오스만 터키, 오스만 제국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선 우리는 터키의 역사 교육을 좀 알고 갑시다. 역사 교육 방식 굉장히 흥미로워요. 터키는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기 민족의 역사, 그리고 자기들의 영토의 역사. 이걸 둘을 각각 가르치는데 뭐 이상할 게 뭐가 있냐? 한민족의 역사를 따로 배웁니까 우리가? 그냥 대한민국 한국사 해가지고 한국의 역사를 배우는 느낌이잖아요. 대한민국은. 그죠? 근데 이걸 따로 민족의 역사, 영토의 역사를 따로 배운다는 거예요. 퀘베클리 테페 아세요? 퀘베클리 테페. 인간이 인위적으로 이제 건축을 한 이런 인공 구조물 중에 가장 오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적입니다. 이게 2018년 6월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고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기원전 9600년에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기원전 9600년. 현재 2022년이죠. 약 11,600년 전이야. 지금 이집트 피라미드 아시죠? 기원전 1800년경 아니면 2000년 그 정도에 지어졌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때 지어진 것도 대단하다는데 이거는 지금 기원전 9600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밖에 안 됐구나? 한반도에는 기원전 2000년 전에 어떤 건물이 지금 성하게 남은 것도 없어. 지금 한반도는 거의 고인돌이나 그런 것만 있지. 자, 그리고 이건 좋다 이거예요. 오래됐구나. 근데 이게 지금 터키에 있어요. 근데 터키가 뭐야 지금? 투르크라고도 해, 튀르크라고도 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 돌궐이라고도 합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삼국시대 관련해서 돌궐이라는 그 돌궐제국이란 나라가 있잖아요. 그게 저 터키야. 그게 튀르키하고 그게 투르크야. 돌궐이 튀르크고 투르크고 튀르키하고 터키요 지금. 그러면 지금의 터키 사람들은 아시아인이었던 거예요? 돌궐의 조상이 누구죠? 흉노야. 훈족이라고도 하는 유럽에서는. 지금 다 애매합니다. 돌궐의 실제 직계 조상이 흉노가 아닐 가능성도 있는데 추정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유럽에서 설치고 다니던 훈족도 흉노일 것으로 추정하는 거지. 다 빼박인 건 아닙니다. 이거 참고하고 들어주세요. 자, 어찌됐든 돌궐의 조상이 흉노. 유럽에서는 훈족으로 부르는. 그들이래요. 그렇게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많아. 자,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야 돼. 지금 보면은 고구려백제 신라 보이시죠? 수나라가 있네요. 그리고 동돌궐, 서돌궐이 있어요. 그러면 요렇게 먹고 있던 나라구나. 자, 이걸 알게 됐어 우리가. 그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빠들. 돌궐은 고구려와 같은 민족이래. 우리의 후손이 지금 여기 있는 터키까지 가 있는 게 대단하고 우리와 형제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무튼 다 엮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반대로 터키에서는 우리 위대한 튀르키예 터키 민족이 얘네까지 다 지배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들 후손이 지금 여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양반들은 그렇게 안 생각해. 우리가 여기까지 지배했었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자기중심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간다요가 말한 이거를 19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터키에서 공식적으로 역사를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진짜 선 넘지. 그 역사학계 지금 정보가 얼마나 많아. 터키에서 만약에 그 자기들 국가 교과서로 만약에 그렇게 가르치지 않을까 난리 날 거 아니야. 전 세계 역사학계가 다 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대놓고는 못해 지금 터키도. 근데 1900년대 초중반만 해도 터키는 방금 간다요가 얘기한 것처럼 가르쳤다 국가가. 지금도 아마 터키 분들 중에 나이가 좀 있으신 중장년층 이상 그분들은 지금 간다요가 얘기한 거를 진짜라고 믿는 분들도 있겠죠.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 건축물도 자기들 거,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민족과 영토와 저 아시아까지 우리 터키 튀르키예가 먹었었다. 기원전 9600년부터 그때는 원시인이 살았을 수도 있거든요. 저 당시에 누가 살았는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근데 저걸 지은 사람들이 튀르키예 민족이라고 생각해. 터키는. 문제는 우리가 과거에 기원전 9600년부터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간 김에 흉노라는 그런 세력이 생겼는데 여기서부터 중앙아시아, 몽골, 중국 북쪽부터 러시아, 모스크바, 동유럽까지 다 먹었었다가 돼야 되는 거지.
거죠. 그렇게 믿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터키 민족은요 다 혼혈이에요. 민족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몽골과 카자흐스탄이 있던 지역에서 중앙아시아, 이란, 아니면 요 카카스, 요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있는 요 지역 이런 데를 왔다 갔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다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혼혈이 많아요. 터키 사람들은 다양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터키에서 지금 종종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혼혈의 역사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터키가 원래는 고대의 아주 먼 옛날 히타이트 민족과 같은 민족이다. 그리고 아시아 북쪽에 있는 흉노도 우리가 같은 민족이었다. 우리 조상들은 히타이트와 흉노 둘 다 우리의 조상이니 중동아랍부터 지중해 연안부터 아시아 북쪽까지 다 먹었다가 되는 거죠. 이런 역사관을 국가가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믿는 신뢰하는 터키 분들이 많다는 게 문제예요. 간다요가 자학사관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진짜 여신아 드세요. 제발. 진심으로. 제발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자학사관을 가지고 깎아내리지 좀 마세요. 내가 깎아내리는 게 아니야 지금. 본인들이 떠벌리고 댕기는 그런 얘기들을 해외 가서 떠벌리는 게 국가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오스만 제국 역사는 좀 생략을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터키를 얘기하기 위한 거니까요. 오스만 제국이란 개 어마무시한 개짜는 국가가 생겼습니다. 1500년대 1600년대에는 지중해 주변의 유럽 중동아랍을 포함해서 가장 강력한 국가는 누가 뭐래도 오스만 제국이었어요. 아시아와 유럽의 중간에 있었고 아시아의 기술 문화, 유럽의 기술 문화를 중간에서 다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지정학적인 저 위치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에요. 근데 어떻게 1700년대가 되면서 산업혁명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디서? 영국에서. 자, 그리고 전 유럽으로 이제 산업혁명이 점점 거세게 퍼지기 시작하죠.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오스만 제국 짱임, 니네는 우리 오스만 제국 못 이김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나폴레옹이란 사람이 설치고 다녀요. 근데 이제 나폴레옹이 설치고 다니는 게 왜 나오냐 갑자기 이 양반을 시작으로 전 유럽으로 뭐가 퍼져? 민족국가주의가 퍼지기 시작해요. 우리 민족의 국가는 우리 민족이 지금 다스려야지. 왜 우리가 러시아 제국에 속해 있고 왜 우리가 오스만 제국에 속해 있고 왜 우리가 도대체 다른 나라에 속해가지고 살아야 되냐 우리 민족이.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유럽과 이 오스만 제국이 있던 지역에서 우후죽순으로 수많은 민족들이 갈라지겠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오스만 제국이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문제라고 해야 되나? 오히려 또 좋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밀레트라는 게 있어요. 밀레트. 민족성과 종교가 오스만 제국의 튀르키예 터키 민족과 다른 민족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 오스만 제국 영토 안에는. 그럼 그 사람들 그냥 보장해 주는 거예요. 민족성과 니네가 믿던 종교다. 오케이. 대신 세금 더 내. 근데 민족주의 국가 드립이 전 유럽을 넘어서 오스만 제국까지 와가지고는 이 밀레트라는 게 개똥으로 이제 오스만 제국에겐 다가온 거죠. 수많은 본인들의 민족성과 종교들이 살아 숨쉬고 있던 이 오스만 제국의 민족국가 그 열풍이 불었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방팔방에서 쿠데타 일어나고 난리 났겠죠. 게다가 오스만 제국은 내부 부패도 어마무시했었어요. 그리고는 또 1차 세계대전에서 또 집니다. 오스만 제국이. 그죠? 독일 편에 섰다가 1차 세계대전에서 지면은 전쟁에서 지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배상금 내야 되죠? 아니면 땅을 헌납해야 돼요. 자, 그렇게 오스만 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메흐메트 6세가 서구 열강들과 세부르 조약을 맺습니다. 지금의 터키가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 끝에까지야. 여기 요거 그리고 여기 빈대 여기 살짝 여기 있죠. 여기 합한 거 다 터키야. 근데 지금 이만해진 거야 지금. 그러자마자 수많은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오스만 제국 튀르키예 민족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 저 왕이라는 새끼 지 왕자리나 유지하려고 아무렇지 않게 서구열강 국가들한테 저 영토 다 토해내는 거 뭐라고 저거 이제 그러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터키의 영웅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도 영웅이에요.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가 등장합니다. 이름이 좀 길어요. 그죠? 원래 이름은 무스타파 케말인데 아타튀르크가 뭐냐면 터키어로 터키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호칭이야. 호칭. 칭호. 이분을 이제 지금부터 아타튀르크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밀덕분들은 많이들 아실 텐데 갈리폴리 전투의 영웅 아닙니까? 그죠? 오스만 제국이 갈리폴리라는 지역에서 서구열강들하고 뒤져라 싸웠어요. 근데 전술 전략을 잘 써가지고 잘 버텼었어. 그래서 결국엔 서구열강들이 그 갈리폴리를 못 넘어요. 물론 다른 지역에선 저 터져가지고 이제 오스만 제국은 박살났지만 아타튀르크가 지휘관으로 있었던 갈리폴리 지역은 넘지 못했었다. 오스만 제국의 영토가 이 꼬라지가 났을 때 저 아타튀르크가 등장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아타튀르크를 중심으로 수많은 민족주의자, 터키 민족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제대로 간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민족주의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양반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전쟁을 또 일으킵니다. 독립전쟁. 근데 이거를 터키 독립전쟁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교과서에서도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건 해방전쟁이라고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터키가 지금 여기를 회복하기 위한 땅이잖아요. 당시 아타튀르크 같은 사람들도 당시 터키
터키가 수많은 그 서구열강들에게 괴롭힘을 받고 있고 땅이 빼앗겨가고 있고 착취당해가고 있으니까 해방을 시켜야 된다. 우리가 해방되어야 돼라는 느낌의 전쟁이에요. 자, 어찌됐든 저렇게 터키 해방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리스랑 싸워요. 그리스가 빼앗아간 이 중요한 곳,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흑해와 에게해 그리고 지중해를 이어주는 이 지역 아닙니까? 일단 그리스부터 조져요. 당연히 그리스는 도와달라고 했겠죠. 프랑스나 뭐 이런 나라들한테 일단은 와. 프랑스도 군대 몰고 왔어. 근데 지금 1차 세계대전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수많은 군인들이 자기 엄마 아빠한테 돌아갔고 자기 와이프랑 자기 가족들 처자식한테 돌아갔는데 다시 끌고 와? 민심은 어떡하려고. 서구열강 중에 특히 프랑스가 당시에 굉장히 여기에 개입을 많이 했었는데 전쟁을 원치 않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는 끝까지 싸우려고 했지만 적당한 선에서 효부를 봅니다 그냥. 그리고 지금의 터키 영토를 보장해주는 거로 끝내요. 그래서 터키의 아버지라고 무스타파 케말이 불리는 겁니다. 아타튀르크로. 꼬라지 마 이거. 이 꼬라지로 갔어봐 지금. 물론 무스타파 케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했을진 모르겠어요. 요 상황에서 나 아타튀르크와 지금 현재 군대 세력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면 프랑스나 뭐 수많은 서구열강들도 지금 전쟁을 원치 않아서 쇼부를 그냥 보고 우리한테 땅을 많이 주려나? 이런 걸 설계하고 아타튀르크가 전쟁을 일으킨 건지, 아니면 정말 진정성 있게 되찾아야 돼 하고 싸웠는데 이 땅들을 본인이 다 수복하지도 못했는데 적당한 선에서 그냥 여기까지 먹어 그러면 하고 그냥 쇼부를 본 건지는 모르죠. 자, 어찌되었든 현재 터키 영토 를 간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탄생된 게 지금의 터키입니다. 1923년 터키 공화국입니다. 나 이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잖아. 원래 오스만 제국 때는요 성 개념이 없었대요. 이름 앞에 붙는 그 성씨 있죠. 그 개념이 없었대요. 그거를 무스타파 케말이 만든 거야. 이 무스타파 케말 아빠 이름이 알리 리자 에펜디예요. 무스타파 케말의 여동생 이름이 뭐였을 것 같아요? 막불레 아타단. 이름이 다 달라. 여기 성이 없어. 그냥 성 개념이 없는 거예요. 무스타파 케말 이 양반을 시작으로 터키 공화국이 만들어지고 나서 강력하고 제대로 된 서구식 근대화 이런 걸 엄청 좋아했어요. 이 양반이 때려 박아 그냥. 아예 국민들의 머리를 그냥 세탁기에 표백제 넣고 돌릴 수준으로 때려 박아요 그냥. 아타튀르크는 오스만 제국이 망한 건 종교적인 국가여서 망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종교주의 국가라서 망했다. 너무 외부와 단절되어 있었고 외부의 문화를 배척하게 되었고 너무 종교에 빠져서 다른 지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일도 원활하게 하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갔어야 되는데 너무 종교주의적으로 가니까 받아들일 걸 못 받아들이고 그러다가 망한 거다. 그리고 이 종교주의 안에서 보수적이다 보니 무언가 개혁을 하는 것도 계속해서 막히고 종교를 들먹으면서 이건 종교적으로 이슬람 무슬림적으로 안 돼 이런 거로 막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속해서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라도 당장 내가 건국한 1923년부터 시작된 터키 공화국은 절대로 종교주의로 가면 안 되겠다 이거요. 절대로. 정말로 씨부레 그냥. 내가 왜 이렇게 욕까지 하냐면 정말 싫어했거든요. 와, 저렇게 싫어했다고? 너무 심할 정도로 너무 싫어하더라고 진짜로. 자, 어찌됐든 이제 아타튀르크를 시작으로 탄생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터키 공화국은 종교랑 거리가 먼 국가고 서구식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성씨라는 개념도 생기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터키에서 원래 없던 것들이 생기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됐겠죠. 그죠? 자,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골치가 굉장히 아파집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아타튀르크를 시작으로 한 강력한 세속주의 국가가 만들어진 게 터키야. 자, 세속주의가 뭐냐? 종교적인 것들을 아예 싹 다 벗어나서 살아가는 국가입니다. 정말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정부든 공무원이든 국민들 개개인들의 가치관과 사상까지도 종교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게 세속주의예요. 단 민족주의는 또 오지게 좋아했어. 종교주의는 안 되지만 민족주의는 괜찮아. 이걸 이용합니다. 다른 정치꾼들은 내가 진짜 욕을 많이 하지만 이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는 개인적으로 좀 인정하는 부분이 많아요. 이 양반은 정말 자기 나라를 사랑했고 자기의 부와 명예만을 위해서 이런 것만 위해서 살던 사람도 아니에요. 단 자기가 간신히 오스만 제국 찢어지기 직전인데 현재의 터키 공화국의 영토를 간수한 사람 아닙니까 이 양반이? 민족주의를 활용해서 국뽕을 이용해서 애국심을 갖게 만들고 그런 걸 이용해서 국가가 잘 버텨지게끔 국민들이 단단해지게끔 만들려던 거죠. 그래서 간다해도 한반도 역사에서 1940, 60년대의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딱히 토를 안 달아요. 그땐 어쩔 수가 없었어. 내가 생각해도. 단 지금은 2022년이라는 거예요. 2022년 왔으면 2022년처럼 바뀌어야지. 그 얘기를 간다요는 하는 거죠. 그죠? 자, 어찌됐든 이 무스타파 케말이 민족주의를 잘 이용했는데 반발이 어마무시할 정도로 세속주의를 합니다. 세속주의 뭐라고 했어요? 다들 정신 차려 지금. 정신 차려 지금. 자, 세속주의 내가 뭐라고 했어? 모든 이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를 종교에서 벗어나려고 한 거다. 코란 아시죠? 코란. 이슬람의 성경이야.
아니야. 코란은요 무조건 아랍어로 되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아랍어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많대요. 이슬람은 예배도 무조건 아랍어로 해야 된대. 그래서 위대한 신의 언어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어. 아랍어가. 아랍어는 신의 언어다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닌데 종교적으로 무조건 아랍어로 되어 있어야 하니 코란이. 그러다 보니까 아랍어가 신의 언어 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슬람 그 믿으시는 분들 사이에서. 근데 나 진짜 대박이었는데 이거는 아타티르크가 이슬람 예배를 강제로 터키어로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코란도 터키어로 인쇄가 되게끔 추진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뭘 어떤 일이 일어나? 다 들어눕고 난리가 났지. 이거는 조금 선 넘네 시부래 하고서 이제 나중에 취소를 해요. 근데 그런 걸 시도를 했다는 거야 이 양반이. 얼마나 세속주의로 가고 싶어 했겠어요 이 양반이. 아타티르크라는 사람이 터키라는 국가를 어디까지 세속주의로 만들려고 했지를 이런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도 한글 있죠. 한국어를 하려면 한글을 써야 돼요. 한글은 문자죠. 한국어는 언어예요. 언어와 문자는 다른 거죠. 그죠? 터키어를 쓰려면 써야 됐던 글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아랍 문자를 썼었어요. 읽는 거야 터키어로 읽었겠지만 쓰는 건 아랍어로 썼다 이 말이요. 라틴어 있죠. 알파벳도 라틴 문자야. 라틴 문자를 표방해서 만든 여러 가지 언어가 있어요. 라틴 문자 알파벳을 도입해서 터키식 알파벳을 지금 만든 겁니다. 지금 아타티르크 정부에서. 이 사진이 1928년에 새로운 터키식 알파벳을 설명하는 무스타파 케말 아타티르크래요. 지금 터키 여행 가시면 보이시는 그런 간판들은 이 양반이 이때 만든 겁니다. 정말 대박이었던 건 뭐냐면 무스타파 케말 아타티르크가 터키 민족연구소 같은 그런 연구소를 만들어. 터키 민족 역사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 기관을 만들어요. 터키에서 사용하던 글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어쩔 테레비, 어쩔 세탁기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단어들이 근데 아랍어나 페르시아어가 이란어잖아요. 거기서 파생돼서 사용되던 단어가 많았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한문, 한자어에서 파생돼서 사용되는 단어들이 많지 않습니까? 수백 년 전 우리 오스만 제국의 터키, 튀르키의 조상들이 쓰던 단어들을 발굴해내라. 그래서 그거로 바꿔버립니다. 민족주의를 어떻게든 잘 활용하려던 사람이죠. 아타티르크가. 그러니까 민족주의를 활용하려면 이런 수작업이 있어야 돼요. 지금 한국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민족주의에 빠져있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아타티르크와 같은 그런 작업들이 우리나라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걸 좋아하는 겁니다. 아타티르크는 종교주의를 어떻게든 없애려던 사람인 만큼 수많은 무슬림, 이슬람을 믿던 국민들이 많았던 오스만 제국의 후예들, 그 사람들이 살던 터키 공화국에서 엄청난 반발을 이겨낼 힘이 없어 이 양반도. 그럼 그 힘을 만들어내려면 뭐라고 만들어야 돼? 강력한 민족주의와 국뽕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그러면 사람들이 종교주의에서 빠져나오질 않는 거야. 대체할 무언가가 있어야 빠져나와서 여기로 옮기지 빡가스가 여기 담겨있다고 그냥 다른 데로 옮기면 그냥 바닥에 붙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세속주의 국가로서 가고 종교주의로 가면 국가가 망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무조건 종교주의에서 빠져나와야 돼. 그러려면은 민족주의와 국뽕주의를 갈 수밖에 없었던 거야. 아타티르크 생각엔 그랬던 거죠. 아타티르크 옷을 보면요. 전쟁 때는 뭐 오스만 제국 군대였으니까 오스만 제국군 옷을 입고 있네요. 그죠? 터키 공화국의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모든 사진을 보면은 다 양복입니다. 다 양복이야. 양복이에요. 일부러 더더욱 일부러 본인이 이제 본을 보여. 국민들 앞에서. 옷도 유럽식으로 입을 거를 권장하고 국민들한테. 그리고 지금도 이슬람 국가들이 주말이 금토예요. 금토. 근데 무스타파 케말 아타티르크가 토요일 일요일로 바꿉니다. 유럽식으로 바꿔요. 지금 미국은 뒤져도 안 바꾸고 있는 도량법, 센티미터, 미터 이런 것들을 유럽식으로 바꿉니다. 남녀공학 학교도 만들고 하여튼 다 바꿔. 당연히 이 양반이 그 모든 것들을 바꿀 때 터키 안에서는 찬성하는 사람도 많았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어마무시하게 많았겠죠. 그죠? 무스타파 케말 파샤가 이 당시에는 50대였어요. 저 젊은 인간이 저거죠. 나이도 얼마 안 먹은 게 어디서 감히 나라꼴 개판 만들고 지금 씨부레 그냥 말이 되느냐고 이게. 이런 반대가 어마무시하게 많았겠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딴지를 못 걸게 만들려면 강력한 국뽕을 이용할 수밖에 없던 거죠. 아타티르크 입장에서는 물론 인간간다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합리화해서는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국뽕을 이용했구나. 거기까지는 오케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국뽕 쓰는 건 괜찮은 거니까 국뽕은 인정. 국뽕 많이 해도 됨.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그냥 합리화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어디 있어. 국뽕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이제 버리도록 하는 게 좋죠. 국뽕으로 단단하게 국민들을 휘어잡았던 이 아타티르크란 사람이 실제로 정치를 잘하긴 했지만 지금에 와서 터키에선 어떻습니까? 에르도안이 국뽕 이용해서 뭔 짓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야. 버릴 때 됐으면 버려야 될 거 아니냐는 거야. 실제로 아타티르크가
아타튀르크가 당시 정치를 여러모로 잘 했어요. 현명하게 여러 가지를 했는데 한편으로 강력한 권위주의 공권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기한테 토달던 종교주의자들 그냥 곤봉으로 후드려 팹니다. 그냥 당시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가 집권하고 있던 정당이 공화인민당이라는 정당이에요. 지금까지도 있는 정당이야. 터키의 현재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정당입니다. 저 당이 일당 독재 수준이었어요. 이 당을 이용해서 이제 아타튀르크는 본인이 원하던 정치를 이제 했고 본인이 원하던 정치가 실제로 그럼 안 좋았느냐? 괜찮은 것도 꽤 많았다는 거죠.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는 터키를 서구적인 나라로 아예 갈아엎어서 절대로 종교주의로 못 가게 만들려고 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까지도 터키에서 아타튀르크를 하는 사람은 터키의 영웅이고 엄청난 사람입니다. 진짜로. 터키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이 아타튀르크 얼굴을 박은 국기들을 들고 다니기도 하고요. 길거리에 그냥 집 앞에 아타튀르크 얼굴이랑 터키 국기를 같이 걸어놓기도 하고요. 정말 많은 터키 사람들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좋아해요. 그냥 감사하고 대단하고 위대하고 영웅이고 터키의 아버지고 국부고 터키 여행 갔다 오시거나 터키에서 뭐 유학을 갔다 오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아마 이 양반 얼굴을 어디에서든 보셨을 거예요. 진짜. 어찌됐든 아타튀르크가 이렇게 터키에서 길거리에도 걸려있고 좋아가지고 그냥 국기에다가 얼굴을 박기도 하고 이럴 정도로 터키에서 아타튀르크가 유명하고 지금 인기가 많으니까 현재의 터키는 종교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겠네요. 그죠? 사실입니다. 종교주의로 나라가 함부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자꾸 이 양반 얼굴 보여줘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한편으로 경제가 너무 개판이 됐고 나라 꼴이 개판이 되어가고 있다. 이거는 종교를 제대로 믿지 않고 유일신께서 노하셔서 경제가 지금 개판 난 거다. 지금 터키가. 저 봐라 젊은 사람들 지금 함부로 옷도 거의 다 벗고 댕겨. 저거 세상에 시상에 나라 꼴이 개판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다는 거. 그래서 에르도안 정부인 현재 터키에서는 점차 종교주의를 원하는 분들도 조금 늘어나고 있다. 즉 지금 현재 터키는 어떤 상황일까요? 정치적으로 종교주의로 가자. 반대로 절대 안 된다. 이 두 가지의 정치적 갈등이 일단 있어요. 일단은 요 갈등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네요. 그죠? 그리고 이 아타튀르크 관련해서 정말 또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대박인 게 뭐냐면 아타튀르크는 일당 독재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셀프로 야당을 만들려고 난리를 치던 사람이야. 관제야당 있죠? 관제야당. 가라로 만든 야당이 있어. 근데 이런 야당이 아니라 정말 찐으로 건강하게 현재의 여당과 야당이 서로 견제하고 건강하게 이 국가를 위해서 토론하고 토의할 수 있는 그런 야당. 그걸 만들려고 했어요. 그걸 실제로 만들어. 근데 만들 때마다 그 야당 쪽에 자꾸 이슬람 종교 세력들이 들어가고 이슬람 종교 세력들이 그 야당에 후원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그 야당이 원래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세속주의 정당이지만 야당으로 만든 게 이슬람 정당으로 자꾸 변해가는 거야 또. 그래서 아타튀르크가 이것도 뭐야 이건 또 이제 이렇게 또 되고. 물론 아타튀르크가 저런 야당들을 원하던 게 아니잖아요. 서구화를 그렇게 하려고 세속주의를 그렇게 하려고 하던 사람인데 아타튀르크는 야당까지도 그냥 만들어주려고 시도를 했구나. 본인 죽고 나서 이제 경쟁을 하게 하려고. 그런 것도 우린 좀 알아가면 좋겠네요. 그죠? 간다요 개인적으로도 생각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러모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 인물을 평가할 때는요. 그 시대를 어느 정도 반영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아타튀르크 정도면은 그 시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꽤 괜찮은 사람이지 않았을까. 근데 이 양반 좀 일찍 죽어요. 1938년에 죽어. 50대 후반에 죽어요. 저 때는 그래도 빨리 죽지 않냐. 그거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고대 로마도 평균 나이가 30-40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영아 사망률이 워낙 높아가지고 평균 때려가지고 30대인 거지. 그 영아 때 안 죽으면은 50, 60, 70, 80까지 산 사람 많아요. 고대 로마에도.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빨리 죽은 거라는 거야. 자 어찌됐든 아타튀르크가 죽자마자 아까 얘기했던 아타튀르크의 정당 뭐 있다 그랬어요? 공화인민당. 여당이죠. 아타튀르크 죽고 나서 이제 팡팡 울면서 아타튀르크 장례도 치러주고 공화인민당 관계자들이 난리치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아타튀르크 죽자마자 아타튀르크 팔아먹으면서 군부 세력과 이 공화인민당이 일당 독재를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점점 떨어져요. 국가를 위하던 사람 아타튀르크 같은 사람이 일당 독재를 했으면 몰라도 그것도 아니잖아 이제. 아타튀르크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지지를 받던 거지. 아타튀르크 죽고 나니까 그 빨도 이제 없어진 거야. 점점 이제 지지가 좀 떡락을 하기 시작해요. 나중에 1945년부터는 야당이 실제로 막 여러 개가 창당이 되고 막 그러거든요. 선거에서 질까봐 46년에는 부정선거까지 해요. 그러자마자 수많은 터키 사람들이 씨부레 이
어디서 부정선거를 처하느냐면서 벌떼같이 나와가지고 개난리를 쳐. 그래서 1950년대부터 이제 이 공화인민당이라는 아타튀르크의 정당이 정권을 잡기 어려워지고 이제 야당이 정권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터키의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요. 근데 이 터키 민주당은 이슬람 종교주의를 원하던 거야. 속으로. 겉으로는 얘기를 안 했지. 일단 집권한 다음에 우리가 세력이 커지면 그때 가서 하자. 아타튀르크가 별로 원치 않던 정당이네요. 그죠? 집권하자마자 이슬람교에 대한 탄압이 완화됩니다. 이거 말 표현이 좀 중요해요. 아타튀르크는 솔직한 얘기로 세속주의로 갔으나 어떻게 보면 달리 말하면 종교 탄압 수준의 세속주의를 했어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억압하고. 그래서 그걸 완화시켜줍니다. 터키 민주당이 저 이슬람교들이 이런 걸 하게끔 풀어줬다는 건 이슬람 종교주의로 간다도 맞겠지만 또 달리 말하면 이슬람에 대한 탄압을 좀 완화시켜줬다. 규제를 완화시켜줬다라는 표현이 좀 더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원래 아타튀르크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지금 우리나라도 기독교 재단에서 지은 사립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막았어. 다 막아버려요. 근데 이제 민주당 정권 때 그걸 풀어줘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해줘야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 민주당은 그걸 세속주의 그래도 아예 박살낼 수는 없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 이 양반들은 세속주의 계속 해요. 어느 정도. 터키 헌법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하고 종교 정당은 절대로 생길 수 없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기독교 정당 아니면 뭐 독일의 메르켈 이모 있잖아. 메르켈 이모. 우리 메르켈 이모. 김인년 이 이모가 정당 이름이 기독교 민주연합 김인년이에요. 이런 종교 정당들이 있어. 근데 터키는 안 돼 그게.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도 안 돼요. 과거엔 더더욱 안 됐고. 그래서 만약에 구라를 쳤어. 간다요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스탄불 시장이 됐어. 당 이름은 이제 종교랑 상관없어 보이는데 알고 보니 이 간다요라는 새끼 기독교나 뭐 특정 종교 정책을 하려고 했어.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정당이 해산됩니다. 그래서 에르도안이 옛날에 터키 이스탄불시의 시장이었어. 원래 94년도에. 그 당시에 에르도안 정당이 어디였냐면 복지당이었어요. 터키 복지당. 근데 이름만 복지당이야. 이슬람 종교주의를 표방하던 정당이었던 거지. 그렇게 1997년 터키 헌법재판소에서 저 터키 복지당이 해산이 됩니다. 그리고 에르도안도 그 이스탄불 시장에서 나가게 됩니다. 정당이 해산돼서. 종교와 정치는 당연히 반드시 어떻게든 갈라져 있어야 된다. 터키는 지금 정당들이 보수와 진보 좌파 우파로만 싸우는 그런 느낌으로 보면 안 돼요. 절대로. 터키 정당들은 지금 대부분 지금 뭐로 강력하게 싸우고 있느냐? 국뽕 대 국뽕. 근데 요 중간중간에 살짝 종교주의 양념이 지금 뿌려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터키는 지금 정당들이 보수와 진보 좌파 우파로만 싸우는 그런 느낌으로 보면 안 돼요. 절대로. 터키 정당들은 지금 대부분 지금 뭐로 강력하게 싸우고 있느냐? 국뽕 대 국뽕. 근데 요 중간중간에 살짝 종교주의 양념이 지금 뿌려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어제 방송 기억나시죠? 어제 방송에 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제 방송을 빨리 기억해내. 어제 뭐 했어? 빨리 다들 정신 차려! 어제 터키 정당들이 이슬람 정당을 굉장히 터키라는 국가가 안 좋아하고 세속주의라서 이슬람 정당이 절대로 그 정치를 할 수 없다. 거기까지 얘기했잖아요. 터키의 정당들은 지금 뭐로 싸우고 있다? 국뽕과 국뽕으로 싸우는 느낌이 강하다까지 설명했어. 터키는요 지금 국민들의 정치 성향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무슨 보수와 진보 중도 뭐 이런 거로 정책을 나누고 이런 느낌이 아니야. 진짜 대박인 게 뭐냐면 히잡 아시죠? 옛날에 터키 대학교에서 여학생들이 히잡을 쓸 자유를 달라는 시위가 일어납니다. 히잡을 안 써도 될 자유를 달라는 시위가 아니라 히잡을 써도 될 자유를 달라는 시위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여성들이 알아서 본인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첫 번째 여성인권주의. 그리고 둘째로 이슬람 종교주의를 내가 하고 싶든 안 하고 싶든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둬라. 이슬람 종교주의도 담겨있고 그리고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는 자유주의도 담겨있는. 터키라는 국가에서 여성들이 히잡을 써도 되게끔 이제 그 허용해달라는 시위는 여성주의, 자유주의, 이슬람 종교주의가 같이 있는 그런 시위라는 거예요. 이런 것만 봐도 어때? 굉장히 새롭지 않아?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공산주의 대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만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잖아 지금.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번 시간에 말했죠. 터키는 저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때부터 터키가 너무나 강력하게 종교주의를 배척하고 종교주의로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난리를 쳤다.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반발도 있는 거예요. 아타튀르크를 터키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해도 저 양반이 했던 반종교주의 그걸 다 받아들이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도 이 지금 이 터키의 반종교주의 세속주의가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나마 저 아타튀르크를 너무나 터키 사람들이 사랑하고 좋아해서 버텨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번에 사우디 기억나세요? 사우디?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굉장히 좀 극단적인 이슬람 분파 와하비즘이 퍼졌다 그랬잖아요. 와하비즘. 왜 그게 퍼졌다 그랬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이슬람 순위파 사상. 왜 유행했댔어? 나라꼴이 개판이고 뭐 시골이나 아니면 이런 그 소도시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정말 개 거지같이 살 수밖에 없고 이런 대도시 애들은 잘 살아가는데 우리는 못 살고 신을 제대로 안 믿어서 지금 나라꼴이 개판 난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랬어. 지금 터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그 도농 격차가 어마무시한 국가야 터키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일신 알라를 멀리하고 이슬람 종교를 제대로 안 믿고 그래가지고 지금 나라꼴이 이렇게 개판이 난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이 터키에서도 늘어난 거죠. 세속주의 좋아, 근대화 좋아, 서구화 좋아. 그러면 그거로 나라꼴이 잘 되어가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걸 했더니 특정 지역이 오히려 굉장히 못 살아. 그러면 딴 거를 탓해. 세속주의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게 된 거라고 탓을 한단 말이야. 트럼프가 지금 과거에는 어마무시한 어떤 그 노동자들이 활성화되어 있고 산업화가 활성화되어 있고 공장들이 활성화되어 있던 그런 곳에 가서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다 이민자들 때문이다. 이게 다 오바마 때문이다. 이게 다 민주당 때문이다. 그게 근데 먹히는 겁니다. 생뚱맞은 거 탓을 하는 거야. 터키도 지금 종교를 제대로 안 믿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믿게 되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게다가 터키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 자본주의화가 되고 세속주의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고 근대화가 되는 과정에서 터키에 이제 그 공업화가 되고 기업들이 많아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업들과 정치꾼들의 정경유착이 너무 심한 거예요. 터키가 개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세속화가 되니까 저렇게 부패가 심해지는구나. 즉 세속화를 없애고 공업화를 없애고 종교주의로 가야 된다. 아주 단순한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야. 우리는 보통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들이 무식해서 문제인 거지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세상에는 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 그런 사람들도 많아. 그 양반들이 무지하니까 무조건 무식하다 욕할 게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종교주의가 유행하는 정경유착 그리고 부패함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난 이거 오탄한 줄 알았어. 진짜로. 우리나라도 옛날보다 지금 2022년까지 오면서 물가가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지금 1978년부터 2002년까지의 터키 물가 그래프예요. 저 25년 물가를 매년 평균을 내면 매년 58.37%입니다. 저 매년 58.37% 올랐다는 게 어떤 의미지를 예로 들게요. 자, 100원짜리 사탕이 내년에 158.37원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158.37원에 58%가 오른 거야. 매년 오르는 거야. 매년. 그럼 이거 계산을 해봤어요. 1978년에서 2002년까지의 물가는 몇 프로가 오른 거냐 도대체. 난 이거 샤장가한테 재조사해오라 그랬어. 이게 말이 되냐고. 1372만 5520%입니다. 이렇게 오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1960, 70, 80년, 90년을 거치면서 물가가 올랐죠. 많이 올랐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가 1978년부터 2002년까지 몇 프로가 올라나 물가가 461%입니다. 감이 오세요?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이제 461%가 올랐다는 게 뭐냐면 1978년에 1,000원에 팔던 게 지금 2002년에 와서는 한 4,600원? 그 정도에 팔리게 됐다는 뭐 그런 의미겠죠. 그죠? 근데 터키가 저 1,372만이 올랐다는 거는 13만 7,255배가 올랐다는 겁니다. 엄청난 인플레가 지금까지 지속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지금 터키 올해 2022년도 작년 대비 70% 올랐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작년에 10,000원이었던 게 지금 17,000원 됐다는 얘기야. 계속 오르는 계속 그냥 물가가. 물론 터키가 금리가 높아요 지금. 금리가 뭐 10% 그냥 넘어가고 막 그러거든요. 지금 유럽에서 생활을 해보시거나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에 터키 분들 진짜 많아요. 터키 분들이 터키 안에서 직장을 잡아서 일을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터키에서 이제 유럽으로 외국인 노동자로 많이 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에르도안 이렇게 이거 사진만 봐도 웃기냐.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지금 현재 터키에서 종교주의자들의 지지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터키에서는 하루하루 세속주의만 해서 나라꼴이 개판이 났다고 믿는 신실하게 종교를 믿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경제도 어려우니까. 자, 그리고 최근 에르도안은 동로마 제국 때 무려 537년에 지어진 성소피아 대성당을 모스크로 바꿔버립니다. 자, 이게 이스탄불에 있죠? 원래 오스만 제국 내내 모스크였습니다. 근데 저 모스크가 너무너무 유명한 거예요. 아야소피아라고 부르죠. 아야소피아. 과거 동로마 제국 역사 내내 이제 성당으로 쓰이던 걸 1453년에 오스만 제국의 메흐메트 2세 술탄이 비잔틴 제국을 개박살내고 저 성소피아 대성당을 모스크로 바꿔버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이걸 아야소피아라고 불러요. 자, 근데 이거를 아타튀르크가 1935
1931년부터 봉쇄시킵니다. 왜 봉쇄했어? 종교주의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종교주의로 절대로 안 간다던 아타투르크 생각에는 너무너무 종교적인 상징적인 거야 저게. 그래서 1931년부터 일단 봉쇄합니다. 그리고 안에 모스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리모델링해서 박물관으로 개조시켜요. 이거는 모스크가 이제 다시 그 개방이 됐다고 표현하면 안 돼. 개장이라고 해야 돼. 개장. 그래서 박물관이 된 거예요 저게. 자 근데 이거를 우리의 터키의 위대한 대통령 에르도안께서 2020년 7월 모스크로 다시 바꿉니다. 터키에 아무리 종교주의자가 많아지고 있어도 솔직히 종교주의를 굉장히 거부하는 여론도 엄청 많거든요. 터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종교주의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극단적으로 종교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터키는 본인 지지율의 자포가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에르도안은. 근데 알아보니까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야 이게. 터키의 국민들이 바라보는 이 아야소피아는 종교주의자들 입장에서도 저걸 모스크로 바꾸는 걸 환영하지만 극단적으로 종교주의를 싫어하는 국민들도 환영할 여지가 있는 거야. 왜? 터키는 국뽕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우리 위대한 오스만 제국의 메흐메트 2세께서 우리 오스만 제국 튀르크 민족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빛내기 위해서 이 아야소피아를 모스크로 바꿔주셨는데 시부레 저걸 왜 도대체 박물관으로 써야 돼? 이게 또 오프콜스가 되는 겁니다. 종교주의자도 좋아하고 국뽕을 좋아하시는 터키 분들도 좋아하고 둘 다 모스크로 바꾸는 게 좋을 일인 거예요. 그래서 모스크로 바꾼 거야. 누가? 에르도안 대통령이. 그리고 또 이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오스만 제국 때 이 메흐메트 2세가 저걸 모스크로 바꿨잖아. 아야소피아를 바꿀 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거 썰인데 썰. 그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이 모스크를 다시 성당으로 바꾸거나 다른 거로 바꾸면 저주를 내릴 거다 라고 얘기했다는 썰. 전설일 때 터키 안에 터키 사람들은요 본인들의 그 튀르키예 민족이 이 유라시아 전 세계를 다스렸었다는 그 자부심이 있어요. 지금 튀르키예 민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 지금 돌궐 민족도 튀르키예 민족이야. 그리고 돌궐 민족의 조상이 흉노족이 이제 훈족으로 불린단 말이야. 유럽에서는 우리 튀르크 민족의 조상들이 여기를 다 다스렸고 여기도 다스렸고 여기까지 다스리게 됐다. 게다가 오스만 제국도 어마무시하게 컸었고 그런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에르도안이 저런 아야소피아를 다시 모스크로 바꾸는 게 잘 먹힌다는 거야. 터키는 분명히 국뽕이 강력하다고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근데 한편으로 종교주의 대 극단적인 종교주의를 반발하는 이 종교주의자와 반종교주의자로 갈라져 있는데 터키가 이 둘을 강력하게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국뽕과 민족주의다. 위대한 우리 터키 민족, 위대한 튀르키의 위대한 역사, 이런 거로 종교주의고 목을 떠나서 양쪽 다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여기 많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의 에르도안 대통령께서는 잘 알고 계시고 잘 해먹고 계시다. 아이러니하게도 다들 아시겠지만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는 저걸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터키 사람들이 지금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잖아. 그럼 에르도안이 지금 하고 있는 걸 안 좋아하려나? 그렇지도 않아요. 아무리 아타투르크를 존경해도 아무리 내가 아타투르크를 좋아해도 저건 좀 아니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예전에 KBS였나 어디였더라?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국민의힘 후보랑 민주당 후보의 공약을 바꿔가지고 보여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의힘 지지한테 가서 민주당 후보 공약을 보여주면서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이라고 뻥을 친 거지. 다 좋다 그래 다. 당연히 필요한 거지. 당연히 필요한 거라. 이거 뭘 의미하는 거야 지금. 사람들은 누구의 공약이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거야 지금. 그냥 내가 느낌으로 좋아하면 좋은 거야 그냥. 이 나라를 위하는 것 같으면 좋은 거고 국뽕에 빠지고 싶으면 좋은 거고. 지금 마찬가지인 거야 터키도. 아타투르크가 모스크를 박물관으로 바꾼 장본인이요. 근데 아타투르크 그렇게 좋아해요 지금.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게. 아타투르크는 위대하고 좋은 거는 이미 오케이가 돼 있어. 그건 안 바뀌는 거야. 아타투르크가 원하던 거를 반대되는 거 이 양반 에르도안이 해도 상관이 별로 크게 없다는 거. 현재 이러한 방식으로 터키에서 정치를 해먹고 계시는 에르도안이다. 이 에르도안의 정당이 뭐다? 정의개발당입니다. 이게 2001년에 갑툭튀된 정당입니다. 에르도안이 갑자기 만든 정당이에요. 저게 뭐 정의개발당 아니면 정의발전당, 정의롭게 국가를 발전하겠다는 요런 의미야. 전력에 발전되는 어떤 그런 느낌처럼 밈을 만든 것 같아 본인들이. 그러니까 발전되잖아. 발전이 돼야 이제 그 담화가 나올 거 아니요. 근데 이게 정의개발당이 2001년에 만들어졌는데 현재 2022년까지 사라진 적도 없고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 정당들 간판가리 하잖아. 간판가리. 근데 이 정의개발당은 간판가리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에르도안이 2001년에 이 정당 만들기 전에는 어디 당이었다 그랬어? 터키의 복지당이었다. 복지당이 뭐였냐면은 이름만 복지당인 거야. 극단적인 종교주의 정당으로 인식되어 있었어요. 쟤네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솔직히 종교주의 좀 표방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의심을 상당히 받던 그런 정당입니다. 그래서 에르도안이 이 정당에 속해 있었는데 나중 가서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정당 해산까지 당해 저게. 왜? 터키는 헌법에 뭐라고 적혀있다 그랬어요? 정치와 종교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고 종교적 정당은 절대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해산당한 거야 저게. 근데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잖아 에르도안이. 근데 본인이 그 프레임에 씌워지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기어 나와서 자기 친구들 데리고 여러 사람들 모집해서 만든 게 저 정의개발당이에요. 21년 된 정당이죠. 2001년부터니까. 에르도안이 지금 이 정의개발당 소속으로 몇 년 동안 해먹고 있냐면은 2002년이야. 2002년. 이게 지금이고. 어우 젊었어요. 그죠? 에르도안이 총리를 2003년부터 2014년까지예요. 굉장히 오래 했죠. 그죠? 터키에도 근데 대통령이 있어요. 대통령이 있잖아요 이미. 대통령이라며. 근데 지금의 대통령이랑 에르도안이 총리할 때의 대통령은 달라. 독일 아시죠? 독일의 메르켈 이모 알잖아. 메르켈 이모가 총리를 계속 해먹고 독일에도 대통령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근데 독일의 대통령이 솔직히 그렇게 실권이 많은 자리가 아니었어요. 에르도안이 총리할 때 그랬던 겁니다. 에르도안이 총리를 할 때 2003년부터 2014년은 에르도안이 실권을 잡고 있던 것이다. 근데 이 실권이 실제로 있는 총리를 그만두고 에르도안이 실권도 없다는 터키의 대통령 선거를 2014년에 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알고 보니까 에르도안이 소속된 이 정의개발당의 당원당규에 의해서 우리 정의개발당에서는 한 사람이 총리를 3번까지만 가능하다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에르도안이. 그래서 그냥 대통령으로 나간 겁니다. 근데 분명히 말했어. 터키의 대통령은 실권이 별로 없다는 거. 근데 에르도안이 갑자기 2014년에 대통령 선거 나가기 직전부터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니던 게 있었습니다. 나 인간 에르도안은 2014년 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 나는 절대로 식물 대통령은 안 될 거다. 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할 거다.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리. 그리고 에르도안이 실제로 대통령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헌법을 개정합니다. 자, 개헌을 시작해요. 헌법을 개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 드디어 개헌에 성공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어마무시하게 강화하는 개헌을 해요. 그리고 총리를 없앱니다. 터키는 총리가 없어요. 대통령만 있어요. 그럼 뭐야 지금? 에르도안은 실제 실권을 갖고 있던 총리로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1년을 해먹다가 2014년에 대통령이 되고부터는 본인이 또 실권을 가지고 있던. 물론 2014년, 5년, 6년 이 3년은 실권이 없었겠지만 어찌되었든 2003년부터 현재 2022년 까지 20년을 해먹고 있다는 거. 자, 근데요. 터키의 대통령은요. 중임제입니다. 요거 세 개 차이 아시죠? 단임제 뭐야? 한 번만 나갈 수 있는 거. 중임제 2번까지만 나갈 수 있는 거. 연속으로 나갈 수 있다. 연임제 러시아처럼 계속 끝도 없이 계속해서 기어나갈 수 있는 거. 자, 근데 터키는 중임제예요. 그럼 2번까지만 나갈 수 있는 거네요. 터키 대통령이 5년 임기예요. 근데 에르도안이 언제 당선됐댔어? 2014년. 그러면은 2023년까지 하겠네요? 근데 에르도안의 현재 임기는 2018년부터 다시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뭔 개소리냐? 개헌을 했잖아. 개헌을 했으니까 리셋된 거야.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서 한 번인 거야. 그리고 이 개헌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16년에 터키에 군부 쿠데타가 있었어요. 근데 이 터키 군부 쿠데타 이후에 국민들이 저 군부 쿠데타를 굉장히 지지를 안 하고 싫어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국민 여러분, 터키가 지금 너무나 지금 위기고 비상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 인간 에르도안이 국가를 튼튼하게, 안보적으로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리고 이 인간 에르도안이 대통령의 권한을 좀 가지고 강력한 국가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개헌을 하겠습니다 하고 개헌을 한 거예요. 즉 에르도안은 지금 일단은 2023년 대선에서 한 번 더 당선이 된다면 28년까지는 먹고 들어가는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또 알아보니까요. 터키 헌법상, 현재 헌법상 어떤 게 있냐면은 계엄령 선포를 하거나 비상사태 선언을 하잖아. 국가에 뭔가 위기가 생겨서. 그러면 또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도 가능한 게 있대요. 예를 들어 2028년이 됐어. 근데 2028년에 또 계엄령 선포를 한 거야. 국민 여러분, 국가가 위기입니다. 계엄령 선포하고 비상사태 선포합니다. 저 한 번만 대선 더 나갈게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국가가 너무 위험해서. 그리고 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지. 아직 28년까지 지금 한 6년 남았잖아. 요 사이에 또 뭔 수작을 부릴지 어떻게 알아. 에르도안이 포퓰리즘한 기가 막히는 사람이야 진짜. 터키 이름도 지금 튀르키예로 바꾼 것도 지금 국민들이 원한다면서 뻥카 지금 포퓰리즘한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지금. 그럼 도대체 왜 2001년에 갑툭튀된 저 에르도안이 만든 저 정의개발당이 왜 터키에서 지지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터키는요, 실체가 실제로 있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는, 실제로 우리가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라고 얘기하는 그림자 정부 있죠. 터키는 에르게네콘이라는 터키의 그림자 정부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1993년 당시에 터키의 대통령이었던 외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외잘. 이때는 총리가 실권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긴 하겠네요.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근데 이 양반이 암살 시도도 여러 번 당하다가 살아남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1993년에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라는 발표가 나옵니다. 근데 외잘 대통령이 심장마비로 그냥 사망했을 거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터키 사람들은 이 양반 암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양반이 원래 대통령 임기가 안 끝났을 때야. 93년이면은 원래 몇 년 더 해야 되거든요. 근데 94년에 죽어서 끝난 거야. 대통령 임기가. 이 양반이 왜 암살당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양반이 어떤 정책을 표방하던 사람이냐면 일단은 유럽연합. 당시는 93년 당시에는 유럽 공동체에 가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편의상 유럽연합이라고 할게. 자, 둘째로 쿠르드족과 친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쿠르드족이 터키랑 사이가 굉장히 더럽습니다. 지금 에르도안이 스웨덴과 핀란드 최근에 나토 가입 허가해 준 거 아시죠? 근데 지금 맨날 백날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에르도안이. 스웨덴, 핀란드는 나토 가입을 우리 핀란드가 허가를 해줬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 쿠르드족 무장단체들을 빨리 되돌려오지 않으면 우리 터키는 당신들의 나토 가입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누구 성대모사인지 알아? 에르도안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쿠르드족 무장단체들 중에 터키가 잡아들이려는 그 현상수배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터키 안에서 이제 그 쿠르드족들하고 실제로 총폭탄 쏴가면서 막 그런 게 있어. 지금까지도. 그들 중에서 이제 책임자였던 우두머리였던 사람들이 지금 스웨덴과 핀란드 쪽으로 튀었나봐요. 걔네들 잡아다가 터키로 빨리 이제 돌려보내라 이 말이야. 지금 쿠르드족들하고 왜 지금 그렇게 사이가 안 좋느냐? 요거 뭐야 지금? 오스만 제국이 1차 세계대전에서 개박살난 다음에 서구열강들과 협의하에 맺은 세브르 조약의 결과입니다. 지금 터키 영토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박살났네요 지금. 근데 여기 보면은 쿠르디스탄이라는 나라가 보입니다. 쿠르드족의 나라가 만들어질 예정이었어요. 근데 터키 건국의 아버지 무스타파 케말 아타티르크가 그냥 다 발로 달나라로 뻥까버렸다. 그래서 쿠르드족들의 나라는 그냥 없는 거로 됩니다. 쿠르드족들이 어떤 민족들이냐면은 현재 현존하는 민족들 중에 나라 없는 민족들 중에 가장 인구가 많아요. CIA 월드북이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국 CIA가 전 세계의 지표나 통계 같은 거 이제 매년 발표하는 그런 건데 이 CIA 월드북에 따르면은 쿠르드족 현재 인구가 약 최대 약 4천만 명일 수 있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왜 추정이냐면 지금 쿠르드족이 전 세계에 퍼져 있거든요. 터키 주변에 계속 있으면은 위험하잖아. 다른 나라로 가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쿠르드족이. 어찌되었든 이 4천만 명이란 인구가 사는 쿠르드족인데 나라가 없어요. 민족들의 나라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터키와 무장단체들이 지금 싸우는 그런 게 있습니다. 무스타파 케말 아타티르크를 쿠르드족들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겠죠. 물론 지금은 반반이라 그러더라고. 이 쿠르디스탄이 만들어질 예정이던 것도 1920년 아닙니까? 그럼 지금 2022년이면 지금 100년이 지난 거예요.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까지도 지금 태어났을 수 있는데 쿠르드족들이. 그냥 우리 쿠르드족들도 터키에 동화돼서 그냥 살아가자 하는 여론도 있고 절대로 안 된다. 끝까지 우리는 우리 나라를 지금 다시 되찾기 위해서 쿠르디스탄을 끝까지 싸워야 된다. 요런 여론도 있고 반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입장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지금 터키의 입장과 쿠르드족의 입장이 정말 100번 서로 공감되는 부분 아닙니까? 오스만 제국이 박살나고 요 정도라도 영토를 간수한 것도 솔직히 성에 안 찼을 거예요. 터키 사람들은. 근데 쿠르디스탄 쿠르드족들 입장에서는 드디어 우리의 나라가 생기나 했는데 사라진 거고. 서로 양보를 못하는 거야 지금. 이러한 것 때문에 쿠르드족들의 무장단체가 생겨난 건데 아까 말한 이 외잘 대통령이 저 쿠르드족들하고 잘 협상을 하고 평화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죽은 거야 갑자기. 1993년에. 그래서 지금 음모론이 많은 거예요. 이 양반이 도대체 왜 죽었느냐. 누군가는 쿠르드족과의 화해 모드와 협상 모드를 만드는 거를 싫어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암살당했을 것이다라는 음모론이 지금 터키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간다요가 얘기하는 이 음모론은 터키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냥 죽진 않았을 것이다. 최소한 저 외잘 대통령이. 1993년 이 외잘 대통령이 실제로 죽고 나서 왜 죽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쿠르드족 무장단체들과 터키 정부의 대립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서로 민간인들이 많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 쿠르드족 무장단체들도 터키의 민간인들을. 터키 군인들도 솔직히 지금 쿠르드족 민간인들이고 뭐고 간에 그냥 쏴버릴 때도 있거든요. 이런 아주 피곤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방금 말한 이 쿠르드족들과 관련이 있는 부패 스캔들이 뻥 터집니다. 언제? 96년에. 어떤 내용이냐면요. 터키의 정치인, 공무원, 정보기관, 국방부, 군부 게다가 마피아까지 엮여가지고 별짓거리를 다 하고 있던 게 뻥하고 터져요 실제로. 쿠르드족 무장단체랑 터키가 이제 대립구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엮여있는 부패 스캔들이라 그랬죠. 알고 보니까요. 터키
터키의 수많은 기득권들이 뭉쳐가지고 쿠르드족 무장단체들한테 지원하던 부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쿠르드족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호감을 갖고 있든가 아니면 쿠르드족 출신 부자거나 이런 사람들이 저 쿠르드족 무장단체한테 뒤에서 이제 돈을 지원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양반들이 그 돈을 지원하던 부자들을 골라서 암살을 하는 거야. 그게 터져요. 정부가 공식적인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군인이나 마피아를 대동해서 공식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이제 암살을 하던 거지. 이게 실제로 뽀록이 나요. 근데 이게 왜 그랬을까를 알아보니까 난 처음엔 그랬지. 단순하게 튀르키예랑 쿠르드족이 이제 갈등이 있으니까 그랬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터키의 정치인과 군인들은 실제로 쿠르드족 무장단체랑 싸우는 입장이니까 그게 맞는데 마피아들이 왜 여기 껴있냐. 이 양반들은 마약을 팔아야 되는데 쿠르드족 무장단체들이 마약을 밀매해서 자꾸 돈을 벌어서 터키의 마피아들이 돈벌이를 빼앗아 가던 거야. 그럼 뭐야 지금? 마피아들의 돈벌이가 또 쿠르드족이 뺏어가니까 마피아들도 쿠르드족이 싫은 거고 터키의 정치인과 군인들도 쿠르드족이 싫은 거예요. 서로 딱 맞는 거지. 근데 이걸 누가 했느냐? 에르게네콘이 저 수많은 일들을 다 설계를 했을 것으로 강력히 추정되고 있다. 지금 이 에르게네콘이 제가 음모론이라고 얘기했는데도 음모론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양반 입에서도 나오는 존재들입니다. 나 에르도안은 저 에르게네콘 숙청하고 조지고 이 국민들이 평화롭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가 공약이야 이 양반. 저 에르게네콘이라는 단체가 도대체 우두머리가 누구고 누구에 의해서 체계가 잡혀있고 속속들이 아주 디테일한 내용이 아직 나오지가 않았어요. 명확하게. 근데 있기는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형태도 있고 사건도 일어나고 얘네들이 했던 행동들이 실제로 뽀록도 몇 가지 나고 근데 명확하진 않아 또. 방금 전에 말했던 이 1996년 튀르키예 부패 스캔들 요거 이제 수사가 시작됩니다. 아무리 쿠르드족 무장단체와 관련 있는 사람을 죽였어도 터키의 국민이잖아요. 터키의 국민이면은 사법 절차를 통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지 실제로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아예 암살을 한 거 아닙니까? 터키의 검찰과 수사관들이 이제 수사를 시작하는데 그 수사관들이 또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정치인, 군인, 마피아들 중에 수사 대상이었고 관련자였고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양반들 처벌이 대충 얼버무려지고 제껴져요. 지금 말하는 건 팩트야. 실제로 다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에르게네콘이 또다시 강력하게 이제 나오는 거죠. 이 양반들의 실체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터키라는 국가는 현재 2022년까지도 아직까지도 국내 정치 안에 정보기관과 보이지 않는 세력 이런 게 너무 많아. 음모론도 너무 많고 에르도안도 뒤에서 뭘 해먹는 게 진짜 많고 그래서 지금 에르게네콘이라는 저 그림자 비밀 정부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언가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끔 터키가 흘러가게끔 쥐락펴락하고 설계를 하려는 특정 세력이 있기는 있을 것으로 강력히 추정되는 게 있다. 터키라는 국가에서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암살이 일어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걸 알고 넘어가야죠. 저 에르게네콘이 원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암살을 했던 거로 추정되는 일들을 다 종합해보니까 대충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있대요. 종교주의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된다. 그럼 왜 종교주의가 절대로 안 되느냐? 아타튀르크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그러나?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1923년에 세워진 저 터키 공화국이란 나라가 세속주의가 시작됐잖아. 과정이 몇십 년이 흘러오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헤쳐먹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수십 년간 몇몇 기득권들은 터키라는 국가 안에서 수십 년 동안 자기들이 해먹기에 편한 네트워크 환경 상황을 만들어 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종교주의로 바뀌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 양반들의 네트워크 상황 환경이 싹 다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래 A라는 세상에서 헤쳐먹을 수 있던 거지 B로 세상이 바뀌면 못 헤쳐먹게 되는 것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막는 거야 지금 이 사람들을 라고 강력히 추정되고 있다. 지금 저 에르게네콘 안에 누가 있을까를 추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잡힌 인간들도 있어요. 왜냐면 에르도안이 실제로 저 에르게네콘 국민 여러분 같으시죠? 제가 잡아 족쳐드릴게요 하면서 검찰 수사 계속해서 에르게네콘이 오다를 내린 제3의 어떤 그 단체나 집단의 말단 조직원이 잡혔어. 에르도안이 꼬리 안 끊기게 하려고 계속 올라갔어요. 계속. 얘네 뭐야? 얘가 엮여있어? 그 얘를 수사했어. 근데 아니 고위공무원 얘가 엮여있다고? 걔를 조져서 이 사람도 엮여있다고 이렇게 되어가고 있었어요. 에르도안이 2000년대 중후반에 계속 조졌어. 깜짝 놀란 거야. 국민들도 에르게네콘이 실체가 있었어? 에르게네콘이라는 존재의 실체를 에르도안 집권하고 나서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대로. 정말로 크게 느꼈던 건 90년대 초반에 이제 아까 말한 그 대통령 암살 그리고 96년에 터졌다는 부패 스캔들 그거 수사하던 수사관 죽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다 믿어 정말. 그래서 저 에르게네콘이 그럼 누가 있느냐가 지금 강력히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 전현직 고위 관료들 물밑에서 하는 지하경제 세력들 아니면 군인 출신들 마피아 이런 불법적인 조직들이 다 엮여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금 에르도안은요 본인의 지지율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뭘 하겠어요 지금?
첫 번째, 종교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르도안이 종교주의를 지금 표방하고 있는 이유는요, 본인의 지지율을 위한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있느냐. 종교주의를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종교주의를 왜 가냐? 종교주의를 가야 그동안 터키라는 국가에서 팽당하고 있던 종교주의 사람들이 에르도안을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잖아요. 콘크리트 지지율을 저 종교주의자들에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야 지금 에르도안은. 한편으로 종교주의자들보다도 머리가 많은 세속주의자들, 반종교주의자들은 어떡할 거냐? 국뽕 세리는 겁니다. 국뽕만 세리면 종교주의로 가도 이 양반들도 나 못 버려. 세 번째, 에르게네콘 조직이야. 지하경제, 세금 포탈, 수많은 국민들의 세수를 이제 망가뜨리고 부패한 혐의를 뒤에서 뭘 하고 있는지도 감추고 있는 저 에르게네콘들을 조지는 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에르도안은 2003년부터 현재 2022년까지 대통령을 해먹고 있습니다. 터키라는 국가의 명칭을 티르키예로까지 바꿔가면서요. 에르도안은요 2000년대부터 에르게네콘이라는 존재들을 다 조져놨었어요. 실제로 저 에르게네콘 조지면서 에르도안의 지지율이 개떡상을 합니다. 정말로.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 양반은 정치하기 전에 도대체 뭐 하던 사람이었을까? 어떤 인물이길래 저렇게 포퓰리즘을 잘하고? 축구 선수였습니다. 에르도안이 몇 년생이냐면요 1954년생입니다. 트럼프보다 어려요. 트럼프가 47년생이니까 트럼프가 에르도안보다 7살 많은 거죠. 47년생 54년생 개시부졌습니다. 에르도안이 54년생인데 94년에 이스탄불 시장이 됩니다. 이스탄불이 어디야 지금? 여기 보이죠? 가자. 자, 여기 터키의 최대 도시죠. 인구가 무려 1,300만 명이 넘는 터키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에르도안이 54년생인데 94년생의 저 터키 최대 도시의 시장이 됐다면은 41살에 된 거예요. 40살. 만 40살에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는 에르도안이 했었다는 저 이스탄불 시장 자리, 저 자리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터키의 모든 정당은 반드시 저 이스탄불, 앙카라 같은 대도시의 시장직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반드시 사수하려고 개 난리를 칩니다.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에요. 뭐 우리나라도 뭐 서울시장, 뭐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이런 거 뭐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이 아니야. 이스탄불 시장 아니면 앙카라 시장, 앙카라가 이제 수도야. 이런 큰 도시의 시장이 되어야만 자기들을 지금까지 후원해줬던 수많은 사람들을 낙하산으로 꽂아줄 자리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터키에서 지금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가장 많이 특정 기업에게 돈을 쏟아붓고 몰아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탄불입니다. 그 다음 앙카라, 그 다음 이즈미르예요. 터키에서 가장 큰 도시 이스탄불, 두 번째 앙카라, 세 번째 이즈미르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탄불 시에서 도로 새로 깜, 가로등 새로 갈아 끼움, 자 입찰!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과의 거래가 공공연하게 뭐 이루어지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입찰할 때 이제 우리 정의개발당을 위해서, 에르도안 정당을 위해서 했던 그런 기업들을 좀 더 쏟아주고 꽂아주고 어떤 느낌? 요런 느낌? 그래서 최근에 개판이었대잖아. 2019년 3월에 이스탄불 시장 선거가 있었대요. 이스탄불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터키의 지방선거가 있던 거지. 근데 에르도안 정당이 진 거예요. 진짜 0.2% 차이로. 그래서 에르도안의 이 정의개발당이 터키 중앙선관위 같은 데가 있어요. 이름이 최고선관위야. 최고선관위에다가 이제 따진 거야. 재검표해달라고. 그 재검표를 했어. 근데도 진 거예요. 그러자마자 이제 에르도안의 이 정의개발당이 들어누워 별지랄을 다 떨어요. 이스탄불 시장뿐만 아니라 여러 그 큰 도시들 몇 개를 이건 재선거 해야 된다. 씨부레 이거 말이 되냐? 개난리를 쳤대요. 그래서 실제로 터키의 최고선관위가 그걸 받아줍니다. 에르도안 정당이 객기 부리던 걸 받아줘요. 터키는 지금 선관위가 에르도안에 의해서 쥐락펴락 당하는 경향이 있어요.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리고 에르도안 눈치를 좀 보나 보다. 자, 그래 재선거를 했대요. 재선거를 했는데 이 양반이 에르도안의 정의개발당 후보였어. 여당 후보지. 9.2% 차이로 격차가 더 벌어져서 집니다. 재선거 안 했을 때 0.2%였는데 재선거에서 더 격차가 더 벌어져요. 그러니까 에르도안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독재자야?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선관이나 법원이나 이런 곳에 자기들 사람들 꽂아놓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또 국민들이 지지는 해요. 뭐라고 해야 돼요, 이 사람? 반독재자야? 하프 독재자. 하이브리드 독재자. 이런 하이브리드 독재자는 지금처럼 이스탄불 시장이나 앙카라나 이런 큰 도시에 시장직이나 이런 거를 자리를 본인들이 만들어내야만 해요. 에르도안 같은 사람들은 지금 자기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니라 풀뿌리 로비로 지금 그 운영이 되는 게 굉장히 강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스탄불 시장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떨어졌네. 이 이스탄불 시장으로 에르도안의 정의개발당이 내보냈다는 이 비날리 일디림이라고 하는 사람, 이 양반이 도대체 뭐 하던 사람인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어요. 정의개발당의 당대표였던 사람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르도안이 대통령과 총리를 할 때 터키의 교통부 장관, 국토해양부 장관, 그리고 정의개발당의 당대표, 정의개발당의 원내대표, 그리고 터키의 총리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스펙을 가졌던 사람이야 이 사람. 터키의 국회의장이었고 근데 떨어진 겁니다. 뭘 의미하는 거야 지금? 터키는 이스탄불 민심이 정말 중요해요. 지금 이스탄불 민심이 2019년도만 해도 에르도안의 정당을 별로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상대가 누구냐? 이 양반이 붙습니다. 뭐 이제 변호사도 하고 뭐 그러던 사람이야. 좀 유능하고 똑똑하고 뭐 그렇다대요. 야당 후보. 자, 이러한 이스탄불에서 에르도안은 과거에 1994년에 40살밖에 안 됐는데 이스탄불의 시장이 되었었다. 에르도안이 어떻게 이스탄불 시장이 됐는지를 우리는 좀 따져봐야겠네요. 그죠? 젊을 때 세미프로 축구 선수였대. 키가 커 에르도안이. 오바마랑 비슷해. 키봐. 185 막 그렇다던데. 축구 선수를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대요. 직업으로서 계속 할 생각을 없었다 그러더라고 에르도안이. 근데 축구는 잘했다. 근데 젊은 시절에 터키의 종교주의 아니면은 반공주의 조금 극단적인 좀 그런 정당들의 청년위원장 이런 걸 했었대요. 세미프로 축구 선수도 하고 일반 공기업의 직장인도 하면서 정당의 당원 활동을 하던 좀 그런 사람이지. 이제 좀 정치적인 좀 관심이 많으셨나봐. 나쁘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1994년에 복지당, 이거 정당 해산 신청된다 그랬죠? 이 복지당의 이스탄불 시장 후보로서 에르도안이 나간 겁니다. 94년까지만 해도 에르도안이 그렇게 뭐 지지율이 높고 인지도도 높고 그런 정치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부질로 당선이 된 겁니다. 지금 에르도안 몇 프로 받았어? 25.19% 받습니다. 다음 후보가 22.14, 20.3, 그 아래에 15, 12 다 있었어요. 상위 5명이 저렇게 갈라먹어서 에르도안이 좀 어부질로 당선이 됩니다. 25% 받아서 당선됐다는 거야. 이스탄불 시장으로. 에르도안이 1994년에 이스탄불 시장 나갔을 때 저 사람이 당연히 시장이 될까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많지도 않았고 25% 받았으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다? 에르도안은 당시 복지당이라는 정당이었다. 당 이름은 상관없어요. 이슬람 종교주의를 표방하던 정당이었다. 내가 최근에 터키 현지인분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어요. 이 복지당이라는 당의 이미지가 어땠느냐. 근데 애초부터 90년대에도 저 복지당의 이미지가 좀 강경한 종교주의 정당? 우리 터키는 종교주의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정책을 자꾸 펼치려고 하지라는 이미지. 그래서 더더욱 에르도안이 이 복지당 출신으로 당선이 된 게 좀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다. 최근에 터키 현지인분하고 인터뷰에서 알게 된 내용이라고 제가 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현지인이 누구냐? 그 알파고 신하 씨라고 제가 최근에 연락을 드려서 좀 그 여러 가지 좀 조언 고견을 좀 들었어요. 너무 잘 알려주시더라고. 논문이나 그런 거를 찾기 어려웠던 내용들을 덕분에 좀 많이 저희가 알게 되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셨다.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어찌됐든 에르도안은 종교주의 정당 복지당 출신으로서 이 41살에 이스탄불 시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이스탄불 시장이 됐을 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내요. 유능했다는 거죠. 이 이스탄불이란 도시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돼. 역사가 오래된 도시들일수록 토건을 못해요. 함부로 뽀개고서 뭐 구멍을 파고 씨부레 정주행 정신으로, 그게 힘들어. 역사가 오래된 도시들일수록 쉽지가 않아요. 문화재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터키의 이스탄불이 당시에 90년대에 쓰레기 매립장이 부족해서 쓰레기 냄새도 졸라나고 막 그런 지역도 많았대요. 근데 그거를 해결해냅니다. 쓰레기 매립장과 이런 기타 등등을 확충을 해가지고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재활용 정책을 드디어 도입해요. 94년에. 근데 여러분들 94년에 재활용 정책 도입했다는 게 굉장히 획기적이고 빠르다고 느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깡통 플라스틱 뭐고 그냥 봉다리에다 다 때려 넣어가지고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1991년에 우리나라도 자원절약 재활용 촉진에 대한 관련 법률안이 만들어져서 1995년부터 재활용 분리수거가 시작됩니다. 한국도 얼마 안 된 거야 이게. 에르도안은 94년부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이 이스탄불이 물이 부족했대요. 수돗물이 공급이 부족해서 수압도 약하고 그런 거를 해결해냅니다. 파이프 다른 그 강에서 가져와가지고 아니 지금 이스탄불 여기 강 이렇게 큰 게 있는 게 뭔 개소리죠? 이거 바다야. 흑해에서 에게해와 지중해로 이어지는 바다야, 바다 이거. 그리고 이스탄불이 지금 보면은 다리가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많아요. 그죠? 도로망 같은 게 새로 만들어진 게 많습니다. 이스탄불 교통혼잡을 에르도안이 당시에 도로랑 다리 같은 거 막 건설해가지고 해결을 해내요. 어느 정도 진짜로. 육교도 많이 만들고 도로도 많이 만들고 고가도로도 많이 만들고 정주행 정신으로. 그래서 실제로 이스탄불에서 유능하다는 평을 듣고 이스탄불 시장으로서 지지율이 꽤 높았어요. 에르도안이. 원래는 그렇게 지지율이 안 높던 사람인데 저 시장을 하는 과정에서 지지율이 떡상을 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지. 근데 에르도안이 이스탄불 시장을 한창 하고 있던 1997년 터키의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터키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리고 이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땅크를 몰고서 이스탄불이랑 앙카라 그 시내를 계속 돌아. 그러면서 정부한테 야 니네 요새 자꾸 종교주의로 가려고 해? 우리가 뒤에서 잘 헤쳐먹어야 되는데 니들이 지금 정책 이런 거 하려고 해서 안 되잖아 씨부래. 터키의 군부가 특이한 게 뭐냐면 본인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본인들이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군부가 지금 뒤에서 경제적으로 지하 경제로 헤쳐먹고 있는 것들을 중앙정부가 무언가 법을 만들어가지고 안 될 것 같은 거를 조지러 가요. 그런 게 굉장히 자주 있었습니다. 근데 걔네가 정권을 잡지는 않아. 정권을 잡아도 1, 2년 잠깐 잡고서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야 이제 우리 제자리로 돌려놨으니까 니네가 이제 선거 치러? 이런 식으로 해요. 터키의 군부들이 참 신기하게 하더라고요. 97년도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97년에 근데 터키가 군부 쿠데타 일으켰을 때 에르도안이 터키 이스탄불 시장을 하고 있던 소속되어 있던 복지당을 고발합니다. 헌법재판소로 보내버려요. 이게 터키 헌법재판소야. 터키 헌법재판소는 1997년 에르도안의 복지당을 정당 해산 신청을 받아들입니다. 쟤네는 종교주의 정당이다. 아타튀르크 이후에 탄생된 이 터키 공화국의 헌법에는 종교 정당이 절대로 정치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정치와 종교는 반드시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름만 복지당이지 종교 정당을 만들어? 하고서 이제 정당 해산이 돼요. 그리고 에르도안이 4개월 동안 깜빵에 들어갑니다. 이때 에르도안이 평생 정치 참여가 금지돼요. 평생.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뭐 종교주의 조금 뭐 표방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다고 정당까지 아예 없애버리고 저렇게까지 해? 복지당이 어떤 정당이었냐면은 이슬람 종교주의를 표방하면서 동시에 서방 국가들하고 아예 쌩까버려야 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좀 위험한 발상을 좀 하고 있었어. 터키 헌법상 실제로 저런 정당이 존재해서도 안 되고 이제 그랬던 거죠. 자 근데 에르도안이 깜빵에서 나온 다음에 2001년에 정의개발당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에르도안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지. 내가 종교주의를 가고 이슬람을 좀 신실하게 믿고 국가 전체가 이제 종교주의로 가길 원하는 유권자들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종교주의를 하기는 해야 된다. 그러나 대놓고 설치면은 씨부레 헌법재판소 가서 공중분해될 수 있으니까 설치면 안 되겠구나 함부로. 그러면서 만든 게 정의개발당이에요. 지금 정의개발당은 공식적으로는 본인들이 종교정당이 아니야. 근데 종교주의를 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점점 이제 그 에르도안이 애초에 인기가 이제 이스탄불 시장하면서 좀 생겼던 사람이니까 에르도안이 저 정의개발당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실제로 지지를 꽤 많이 받습니다. 저 정의개발당을 2001년에 에르도안이 만들었을 때는요. 터키가 외환위기가 와서 IMF 구제금융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이 정의개발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2002년에 터키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만들어진 지 1년밖에 안 된 정의개발당이 전체 550석 중 363석을 차지합니다. 엄청난 거죠. 대승을 거둡니다. 직전에 1999년 선거를 보면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정당들이 나눠먹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둘로 그냥 나가리 된 거야. 그냥. 거대 양당 체제가 된 거죠. 갑작스럽게.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에르도안 정치 참여 평생 금지됐다 그랬죠? 이스탄불 시장할 때 퇴결되고 나서. 그래서 2002년 터키 총선 결과에서 정의개발당이 압승을 하잖아. 이때 에르도안 친구가 있어. 압둘라 귀릴라고 이 양반이야. 럼즈펠드랑 같이 있네. 압둘라 귀릴라는 정의개발당의 정치인이 있었어요. 이 양반이 일단 총리가 됩니다. 이 2002년 터키 총선에서. 그리고 1년 동안 이제 총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에르도안이 정치에 복귀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투표해주세요 하고서 이제 통과를 시켜요. 그리고 2003년부터 해맑게 웃으면서 터키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에르도안은 2003년부터 현재 2022년까지 단 한 번도 총리나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적이 없어요. 일단 초반에 지지율이 강력했던 이유가 에르도안의 정의개발당이 정치를 하기 전부터 정당들이 여러 개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2001년에 뭐라고 했어요? 터키가 경제가 박살나서 IMF 구제금융까지 받고 있었다. 터키 국민들은 이제 생각하는 거지. 전통적인 정당들 아니면 생긴 지 좀 된 정당들 얘네들 믿어봤자 개털이다. 경제를 실제로 살렸고 이스탄불의 삶의 질을 실제로 향상시켰던 걸 보여줬던 에르도안이 만든 정의개발당을 뽑자. 그래서 2002년 터키 총선 결과에서 정의개발당이 550석 중에 363석까지 얻었다. 신생정당이. 에르도안이 그리고 연설을 잘해. 연설하는 거 보면은 대통령이고 총리고 막 좀 높은 자리에 있는데도 일반인처럼 연설을 하세요. 저 새끼들 별에서 안 된다. 내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저 새끼들 지금 설치고 다니면 그냥 쌩까버릴 거다. 대놓고 막 직설적으로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또 이 양반에 대한 호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또 에르도안이 이제 2003년부터 총리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뭐라고 했어 내가?
터키 인플레이션 개쩐다 그랬죠. 연간 평균 물가 상승률이 58%라고 그랬어요. 근데 에르도안이 집권 이후였던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간 평균 물가 상승률이 8.28%로 떨어집니다. 78년부터 2002년까지의 평균 물가 상승률이 터키가 몇이라 그랬어요? 58%였다. 근데 에르도안은 8%로 만들어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그 8%도 낮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58%를 8%로 낮췄으니 어마무시하긴 한 거죠. 물론 에르도안이 집권할 때는 어떤 시점이었냐면은 2001년부터 IMF가 구제금융을 해주고 있던 시기였고, 구제금융 이후에 터키의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갈 타이밍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발도 좀 있었다. 에르도안이 경제정책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했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잘한 것도 있지만 IMF의 어떤 구제금융 이런 것들의 영향도 있었다. 국가 경제가 전반적으로 정상화되어 가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2002년부터 실제로 에르도안이 정권을 잡고 나서 도로가 추가로 건설이 더 됩니다. 터키 전역으로 공항이 추가로 건설됩니다. 터널이 뚫려요. 발전소 추가로 짓습니다. 그 외에 터키에 그동안 세워졌어야 했지만 못 세워지고 있던 수많은 인프라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교육 예산을 7배나 늘려가지고 학교도 많이 짓고, 지금 그리고 터키가 현재도 진행형인 게 도농 격차가 너무 심해 진짜. 좀 봐봐, 대도시 지금 이게 이스탄불 시내예요. 지금 이런 엄청나게 그 발달되어 있는 도시가 있는 한편, 농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느낌? 농촌은 이래요. 지금 아스팔트도 없어. 이런 격차들도 지금 에르도안이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혼을 많이 봐요. 에르도안이 2003년 총리되기 직전에 도로 길이가 있을 거 아니야, 터키 전체에. 2014년 5배 길어집니다. 그 2배 늘리는 것도 어마무시한 거야 진짜. 그리고 터키가 2002년에 터키 전역의 공항이 25개였대요. 25개도 많은 거 아니냐? 그렇지 않지. 터키가 여기가 고산지대야. 이런데 도로를 잘 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땅도 터키가 면적이 적은 게 아니요. 이런 도로망을 쉽게 개설할 수 없는 곳 같은 경우에는 공항이 많아야 돼요. 공항이 25개였던 거를 52개로 만듭니다. 이런 것도 잘한 거 잘했다고 해야죠. 의료 개혁하고 노동자들의 권익, 노조 활동도 더 보장해주고 차별금지법 같은 것도 만들었다더라. 실제로 사형제도도 폐지합니다. 왜? 에르도안의 주요 공약이 유럽연합 가입이었거든요. 유럽연합과 FTA를 하든 유럽연합 국가들과 무언가 함께 경제 교류를 하려면 유럽연합이 주장하고 있는 하라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터키도 사형제를 폐지한 겁니다. 유럽연합이 제시하는 가치, 그 가치에 부합하는 법률, 이런 걸 따라가지 않으면 유럽연합에 못 들어오게 해, 유럽연합이. 그래서 터키도 이제 그런 걸 한 거죠. 그리고 에르도안이 아까 앞서 말한 쿠르드족 무장단체들과의 화해 모드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래 기존에는 터키 방송국들이 쿠르드어를 아예 못 쓰게 막았었는데 쓸 수 있다고 허용을 해줘요. 그리고 쿠르드족이 많이 사는 지역은 지역의 명칭 쿠르드족 언어로 그냥 바꾸게끔 허가를 해줍니다. 이슬람 여성분들 히잡 쓰는 거 아시죠? 그거를 원래 터키가 법적으로 대학생, 군인, 공무원들은 절대로 쓸 수 없게끔 법으로 막혀 있었어요. 그거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로 허가해 줍니다. 터키는 히잡을 쓸 수 있는 자유를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 많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 법적으로 금지를 하기 때문에 막 이런 식의 이슬람 정책을 에르도안이 지금 끼워 팔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르도안은 국민들의 국뽕을 채워주고 경제도 좋아지게 하고 포퓰리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팔면서 종교주의도 종종 끼워 팔이를 하고 있어요. 왜? 종교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반감은 안 받으면서, 그건 카바치면서 다른 정책으로, 한편으로 종교주의자들의 지지도 조금 받으려고. 실제로 에르도안이 지금 총리할 때 옛날에 터키 군부가 야 에르도안 니네 종당 이슬람주의 종교주의 하는 거 지금 위험해 보인다? 경고할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마자 에르도안이 펄펄 뛰면서 씨부레 내가 뭘 지금 종교주의를 하고 있냐고. 우리 정의개발당은 종교주의 정당이 전혀 아니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넘어가. 그리고 그중에서는 에르게네콘으로 추정되는 세력들도 있겠죠. 터키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종교주의를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싫어하냐면은 2007년에 터키 공화국 시위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2007년 수백만 명이 터키 국민들이 아타투르크 광장 주요 대도시에서 수백만 명이 시위를 한 거예요. 왜냐면 2007년에 터키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터키에서 대통령은 솔직히 뭐 큰 실권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에르도안이 총리였고 총리가 실권을 가지고 있을 때였어요. 압둘라 귤이 대통령 후보로 나가요. 근데 이 양반이 굉장히 많은 종교주의를 원하던 사람으로 이미지가 박혀있던 사람이야. 터키 사람들이 이 종교주의자가 대통령 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결국엔 선출이
해도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 반대가 심해. 터키 사람들도 극단적인 그 세속주의자들이 또 있어.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터키는 극단적인 종교주의와 극단적인 세속주의의 그 중간에서 이제 좀 정치적인 어떤 대결 구도가 좀 많구나. 어느 정도 겹쳐요. 경제 살리라는 거에 대한 공약은 서로 다를지 모르겠지만 국뽕이라던가 이런 거에서는 대부분 비슷하고요. 동시에 그 종교적인 것과 종교적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세력이 또 양분해 있는 요런 좀 구도가 있는 거죠. 정리해보면 뭐야 지금? 종교주의는 반대하는 사람들 서로. 경제는 뭐 지들끼리 이제 뭐 얘도 뭐 방법이고 얘도 방법이 다르고 뭐 다 그렇잖아요. 명당별로 경제 살리는 방법이 뭐 다 다른 거고. 세 번째로 이 국뽕과 민족주의는 화합의 장을 여는, 종교주의자와 세속주의자들 둘 다 화합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에르게네콘 숙청도 국민들을 화합의 장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에르도안이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에르게네콘들을 숙청하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줍니다. 터키의 고위공무원, 고위법관들, 군부 출신들까지 에르도안이 잡아들여요. 얘네들 에르게네콘이라면서. 그러자마자 국민들이 와, 에르게네콘이 실제로 있었구나. 와, 에르도안이 저런 위험한 저 에르게네콘들한테 암살당할 수도 있는데 용감하게 저 에르게네콘들을 처단해주고 맞서 싸워주는구나.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런 이미지가 생기기 시작해 에르도안이. 그리고 에르게네콘으로 추정되는 그 사람들 이제 다 나가리 시켰으니까 공석됐을 거 아닙니까? 에르도안이 본인이 표방하는 종교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으로 다 채워 넣어요. 종교주의자들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일단은 깔고 가는 거지 이 사람. 어차피 종교주의 싫어하는 사람들은 국뽕 팔아먹으면 자기 지지한다 이거야. 종교주의자들을 원하는 대로 해주다가 세속주의자들이 종교주의 싫어해가지고 떨면은 국뽕이랑 민족주의 그냥 팔면 어차피 그 사람들도 마음 돌아와. 딱 그냥 계산이 되는 거야, 표 계산이. 그래서 터키를 튀르키예로 이름을 바꿔줬겠죠. 뻔하죠, 그죠? 그러면서 동시에 종교주의로 가면서도 자기 입으로는요, 저는 종교주의 안 갈 거예요, 국민 여러분. 터키의 경제부터 살리고 에르게네콘부터 숙청해내야 됩니다. 이 비선실세 새끼들. 그림자 정부를 어디 만듭니까? 국민이 터키의 주인이고 국민의 민주주의의 이 국가인 터키를 시부레 감히 그림자 정부 이 에르게네콘 새끼 뒤에서 헤쳐먹으려고 하는 걸 인간 에르도안이 다 막아내겠다. 그런 거죠. 지지를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던 모습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시점에서 2013년에 에르도안 측근 비리가 뻥뻥 터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비리의 내용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진영 국가들을 중심으로 1979년부터 이란은 계속해서 경제 제재 상태였어요. 근데 에르도안의 터키가 이란이랑 몰래 무역을 한 거야. 근데 그 뽀록이 납니다. 그리고 에르도안 가족 비리가 터져요. 에르도안 가족들이 방산업체 운영하는 사람이 있나 봐. 그 무기를 팔면 안 되는 노딱 때문에 간다요가 입으로 얘기도 못할 그 무장단체한테 무기를 판 거예요. 이라크를 먹었던 무장단체 있습니다. 이라크를 장악한 걔네들한테 석유를 싸게 터키가 사와요. 이게 뻥 터진 게 2013년입니다. 근데 갑자기 2014년 저 비리가 풀려나면서 에르게네콘이라고 말하면서 에르도안이 잡아쳐 넣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면되고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뭘까요 이게? 뭐가 있겠죠, 그죠? 여기서 또 에르게네콘이라는 관련된 음모론이 있는 거죠. 에르도안은 에르게네콘을 숙청을 하고 있으나 에르게네콘들도 에르도안의 측근 비리 같은 걸 잘 알고 있고 그거를 지금 팡팡 터치면서 에르도안과 지금 어쩔 수 없는 공생을 하는 그런 입장들이 지금 있는 것 같다를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르도안 뇌 뚜껑 열어가지고 보지 않는 이상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러더니 에르도안이 선을 넘어 갑자기. 나 이거 조사하면서 어이가 없었는데 진짜로. 에르도안이 터키의 종교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하던 사람 아닙니까? 본인이 에르게네콘을 때려잡겠다면서 에르게네콘으로 추정되는 애들을 다 쳐넣은 거잖아, 깜빵에. 그러더니 풀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다 이제 깜빵에서 빼내줬다는 거 아니야? 국민 여러분, 알고 보니 그들은 에르게네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주의자 이 인간들이 증거를 조작해서 저들을 세속주의자란 이유만으로 붙잡고 조지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종교주의자들 때문에 저 인간 에르도안이 그들을 미안하게도 잡아쳐 넣었었다. 빨리 풀어줘야겠습니다. 하면서 종교주의를 싫어하고 터키 국민의 절대 다수 이상을 차지하는 세속주의자들, 반종교주의자들의 지지를 다시 끌어모읍니다. 정말 입이 황금 이빨이야, 진짜. 근데 한편으로 또 미안하잖아. 종교주의자들 탓을 하면서 종교주의자들을 본인이 이제 지지율을 빨아먹으려던 걸 팽을 했잖아, 지 스스로. 국민 여러분, 아야소피아는 우리 오스만 제국의 위대한 역사가 살아 숨쉬는 위대한 모스크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아야소피아가 박물관으로 가야 되느냐? 그러면서 모스크로 바꾸는 거야. 그리고 대학교에서 주류 판매를 금지시켜요. 그리고 2013년에 여학생들이 자유롭게 히잡을 쓰고 다닐 수 있게 풀어주고. 지금 뭐예요 지금 상황이? 반종교주의자가 터키에는 좀 더 많아요. 근데 이 반종교주의자라는 걸 오해하면 안 되는데 터키
터키에서 이 반종교주의자라는 거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인데도 정치가 종교주의로 가면 안 된다라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거예요. 근데 이 양반들은 아닌 거야. 이슬람을 믿지만 정치도 그런 식으로 좀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양반들도 절대 다수인 거야, 당연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전략이 이런 거야, 지금 에르도안의 전략은. 종교주의자들을 어떻게든 콘크리트 지지율로 자기 지지자들로 완전히 포섭을 해놓고 동시에 이 사람들이 싫어할 거 아닙니까? 종교주의자들하고 에르도안이 친해지면 싫어할 거 아니야, 에르도안을. 이 사람들은 어차피 에르게너콘 숙청과 국뽕민주주의를 좋아해요. 종교주의자들 빨아먹으면서 2번 3번 해주면 어차피 이 사람들 표까지 끌어모을 수 있는 거야, 지금. 에르도안의 설계는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튀르키예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야소피아를 박물관으로 했던 거를 모스크로 바꾼 거고. 그리고 이 민족주의와 국뽕을 위해서 우리 터키가 미국과 러시아 둘에게 모두 필요한 나라인데 우리 터키가 너무 잘 나가니까 미국이 우리 터키를 두려워하고 우려해서 지금 조지는 거야. 이런 것들을 계속 국제정치로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유럽연합의 가입이 지금 터키가 몇십 년째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자기들도 알아, 이제. 터키는 지금 유럽연합의 가입을 팽당할 걸 자기들도 알아, 지금 에르도안도. 아는데도 계속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유럽연합이 거부하고 터키 너네 못 받아줘라고 할 때마다 국민 여러분, 저 에르도안 대통령의 이 터키가 어떻게든 이 유럽연합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 유럽연합의 국가들이 우리 터키가 무서워서 일부러 우리를 유럽연합에 안 끼워 넣어주고 있다. 지금 터키가 유럽연합에 들어가려고 계속 시도하는 거는 최근에 저희가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보면은 이거는 학자들도 얘기가 다 달라가지고 그냥 저희 얘기를 할게요. 저희 작가진들이 이제 결론을 내린 거는 추정된다로만 얘기할게요. 추정된다. 에르도안이 유럽연합에서 팽당하는 걸 이용해서 본인의 국내 지지율을 유지시키려고 쇼를 하고 있는 거다, 지금. 저희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건 그다 아마 전문가마다 다 얘기가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아서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에르도안이라는 터키의 대통령, 2003년부터 무려 2022년까지 해먹고 있는 터키의 정치 구도를 잘 이해하고 있는 에르도안입니다. 최근 터키라는 국가가 국가명을 튀르키예로 바꿨대요. 그 바꾼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아마 오늘 편 전에 몇 편 전에 이제 처음 편에 이제 나와 있어요. 터키를 튀르키예로 바꾼 거는. 저기 나오는 카드 확인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터키라는 국가가 튀르키예로 바꾼 거를 터키 국민들, 튀르키예 국민들이 원하시고 그러시면요, 좋은 거죠. 다만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들이 자기의 주권을 이용해서 이름을 바꿨으니까 무조건 바꾼 거로 불러줘야 된다. 이 얘기만 하는 것만큼 무식한 소리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걸 왜 바꿨는지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지금 터키의 국민들이 경제가 인플레가 어마무시하게 심각한데도 지금 에르도안 정부가 국뽕과 민족주의만 팔아먹어서 본인의 지지율만 계속 끌어쥐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우린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터키 국민들한테 정말 터키 국민들을 원하고 위한다면 터키 국민들을 찾아가서 지금 에르도안이 본인의 지지율을 위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는 걸 알리세요. 튀르키예로 불러줘야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터키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국가 이름 바꿔가지고 경제가 좋아져, 뭐가 좋아져,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다. 에르도안의 지지율만 높아지고 국민들 기분만 좋아진다고. 자, 이런 경제를 뒤로하고 국민들의 눈가를 동태눈깔 취급하면서 국민들한테 국뽕과 민족주의만 팔아먹으면서 정치를 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이런 걸 항상 대한민국도 좀 염두하고 정치꾼들의 행동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의 나라 말 아니에요. 지금 터키 편을 했지만 이번에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